바퀴 사형수편에 등장한 시콜스키와 가이아의 싸움 이야기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1. 리벤지. 패배를 알고 싶다던 시콜스키는 지하격 투장에서 가이아에게 모래로 쳐맞고 10초마다 불알 공격을 당하며 처참하게 패배하였는데요. 이후 시콜스키는 리벤지 매치라며 가이아를 찾아옵니다. 가이아는 오늘도 예쁘시다며 씩 웃음을 보이는데요. 가이아는 이 뭔가 싶었던 시콜스키 뒤에 할머니와 인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카레를 주러 왔다고 말하자 가이아는 감사하다며 모처럼 찾아온 친구와 나눠 먹겠다고 하는데요. 시콜스키는 친구라는 말에 깜짝 놀랍니다. 2. 식사. 환경이용권법 전문가 가이아는 사형수 시콜스키와 식사를 하는데요. 식사를 마친 시콜스키는 가이아가 잡는 건 모든 게 무기가 된다는 걸 생각하며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이아가 빠르게 손을 움직이자 시콜스키는 쫄아버리는데요. 가이아는 빠른 손놀림과 함께 가위바위보를 외치며 볼을 내버립니다. 방어를 위해 주먹을 쥔 시콜스키는 설거지를 하고 냄비를 이웃집 할머니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이웃집 할머니의 잔심부름을 해주니 저녁이 되어버리네요. 3. 뭐지? 자신이 뭐라는 것인지 자괴감을 느낀 시콜스키는 가이아가 빈틈이 없다 말하는데요. 밤이 되자 가이아는 잠자리에 누우며 시콜스키도 천장에 엎드린 자세로 잠을 청합니다. 다음날 가이아는 1인당 하나만 파는 소고기를 2팩 사기 위해 시콜스키와 함께 장을 보러 가는데요. 가이아는 소고기를 2팩을 사서 신이 나서 손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이아는 시콜스키에게 러시아 음식을 만들어준다고 말하는데요. 그리고 투정거리는 시콜스키에게 깎던 감자를 온 힘을 다해 던집니다. 시콜스키는 중지로 감자를 잘라버리며 가이아는 다음은 당근 차례라고 얘기합니다. 4. 기습. 빡이 친 것인지 시콜스키는 가이아에게 주먹을 쥐고 기습을 하려 하는데요. 하지만 가이아는 피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습 공격 자세로 식재료를 빠르게 다듬은 시콜스키는 러시아 음식이면 빨리 얘기하라 말하는데요. 가이아는 시콜스키의 손끝이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닌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콜스키는 초짜는 비키라며 가이아에게 러시아 요리를 대접하는데요. 자신의 특기는 요리라며 어머니에게 배웠다고 말하나 그 사이 가이아는 시콜스키 음식까지 모두 먹어치웁니다. 5. 성장기. 줄어든 옷을 입은 시콜스키가 가이아에게 불평을 하고 있는데요. 시콜스키는 내 옷이 어떻게 된 거냐 묻자 가이아는 성장기냐며 웃어넘깁니다. 그리고 빨아준 것만 해도 감사하라며 네 빨래는 네가 하라고 얘기하는데요. 시콜스키가 내 빨래를 내가 하냐며 되묻자 가이아는 그럼 홀딱 벗고 지내라고 말해버립니다. 이후 세탁기를 한 번도 안 써본 시콜스키는 빨래를 시도하는데요. 물과 세제를 모두 쏟아붓고 스위치를 누르나 세탁기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힘을 주어 누르니 스위치는 부서지고 돌아가지 않으면 자신이 돌려버리겠다고 세탁기를 던져 돌려버리는데요. 다 빨아진 옷을 들고 시콜스키는 만족하고 말리려 하나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빡이 친 시콜스키를 보고 온 가이아는 입김으로 시콜스키 옷에 물을 모두 날려버리자 옷이 바짝 말라버리는데요. 시콜스키에게 돌려준 옷은 사이즈까지 늘어나 있었습니다. 6. 목욕탕. 가이아의 집에는 욕실이 없었는데요. 이런 집이 아직도 있냐며 시콜스키와 가이아는 후지산이 크게 그려져 있는 목욕탕을 향합니다. 시콜스키를 보며 한 아저씨가 등을 밀어준다 말하자 가이아는 운이 좋은 거라 말하는데요. 과거 유명 때밀이었다는 이 아저씨의 이름은 겟나이였습니다. 겟나이가 시콜스키의 등대를 밀어주자 광이 나며 시콜스키는 피로까지 떨어져 나간 느낌이라고 만족을 하네요. 최근 몸이 망가져 일을 그만두었다는 겟나이 씨는 후지산을 오르는 게 꿈이었다고 말합니다. 시콜스키는 보답을 하려는지 겟나이 씨를 알몸으로 업고 목욕탕 벽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후지산 그림이 그려져 있던 벽을 오르자 겟나이 씨는 다시는 할 수 없는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하네요. 7. 비켜라. 가이아가 청소하는데 시콜스키가 걸리적대는데요. 가이아는 방해가 된다며 여긴 1인실이니 싫으면 나가라고 말합니다. 시콜스키는 여기까지 와서 물러설 수 없다며 이곳은 2평짜리 투기장과 같다고 하는데요. 조금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천장에서 책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2평은 4평과도 같다며 자랑을 하자 가이아는 아래에서 고기를 굽기 시작하는데요. 내장까지 함께 구워버리며 시콜스키는 일산화탄소 중독을 걱정합니다. 가이아는 내려와서 영역에 실례합니다라고 말하면 봐주겠다고 말하자마자 시콜스키가 잡고 있던 나무가 부러졌는데요. 가이아는 집을 아끼는 집주인 할머니 생각에 더 있을 수 없다며 이곳보다 좁은 집을 구해야겠다고 합니다. 시콜스키는 얼마나 답답할지 상상하며 자신이 집 수선을 한다고 말합니다. 8. 피크닉. 리벤지 매치를 한다더니 시콜스키와 가이아는 피크닉을 나가 있는데요. 공원에 선글라스를 끼고 누워 샌드위치를 까먹고 있습니다. 동네 친구들이 가이아에게 술래잡기를 하자고 하자 가이아는 함께 놀아주는데요. 이때 한 소녀가 시콜스키를 터치하며 이제 오빠가 술래라고 얘기합니다. 시콜스키가 꺼지라 말하고 아이가 울자 주위 분위기가 웅성대기 시작하는데요. 가이아는 아이를 울리지 말라 말하며 리벤지 술래잡기가 시작됩니다. 엄청난 속도로 술래잡기를 하다 시콜스키는 모래사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 순간 아이들이 말하는 10초 카운트에 깜짝 놀라며 용서해달라며 무릎을 꿇은 자세를 취합니다. 아이들은 울지 말라고 다독여주네요. 9. 노무라. 가이아는 이중인격자로 원래 본체는 노무라라는 이름의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이아의 변덕 때문인지 오늘은 노무라가 등장을 하였습니다.
시콜스키는 뭔지 모르겠는데 달라진 느낌을 받으며 잠이 덜 깬지 확인하는데요. 노무라를 가이아로 착각한 시콜스키는 이놈이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며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든지 하겠다는 노무라에게 시콜스키는 엎드려 절하고 패배를 인정하라 말하는데요. 노무라는 뭔진 모르겠지만 무릎 꿇고 패배를 인정하려는 순간 시콜스키는 노무라를 말립니다. 10. 그렇군. 노무라에게 행동을 보고 시콜스키는 가이아가 아니라는 걸 납득을 하는데요. 노무라에게 나와보라며 산책을 하자 말합니다. 산책이라고 하기엔 20km를 걸은 두 사람은 벤치에서 대화를 나누는데요. 쌍둥이로 착각한 것인지 가이아가 언제 돌아오냐 묻자 노무라는 내일인지 몇 년 뒤인지 언제일지 모른다 말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시콜스키는 빨리 가이아를 찾아 결판을 지으려는 것인지 온 동네를 뒤지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과 함께 가이아를 찾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가이아는 예상외로 빠른 복귀를 하는데요. 가이아는 20km의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집 문 앞에서 엄청난 살기를 느낍니다. 가이아가 문을 열자 집안에는 러시아 레슬링 선수 알렉산더 가렌이 있었습니다. 11. 리벤지 2. 가렌은 사형수편에서 시콜스키에 얻어터졌던 레슬링 선수인데요. 시콜스키에게 리벤지를 하려는 것인지 집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가이아를 알아본 시콜스키는 노무라는 또 감금이 된 건가 생각하는 순간 가렌과 마주하는데요. 그 순간 건물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지진인 것인지 생각하였지만 이는 가렌이 시콜스키를 보고 몸이 떨리기 시작한 것이었는데요. 트라우마를 이기려 입원 중 시콜스키의 사진으로 방에 도배를 하였던 가렌은 떨림을 멈추고 공격을 시도하지만 귤시앗으로 가이아가 막아버리며 내 영토에서 싸우지 말라 말합니다. 우리의 힘의 차이는 명백하다 얘기하자 가렌과 시콜스키는 발끈하는데요. 두 사람의 반응을 보고 가이아는 그럼 대리전으로 승부를 내자 합니다. 12. 장기 승부. 가이아는 귤시앗을 심어 10년 뒤 가장 많은 열매가 나오는 자가 이기는 승부를 제안하였는데요. 장난하냐며 두 사람은 서로 물고 뜯을 준비를 합니다. 러시아어로 덤비라는 뜻의 디바이를 외치자 이웃집 할머니가 나와 저게 무슨 뜻이냐며 가이아와 토론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할머니는 디바이라 크게 외치며 두 사람을 디바이란 말 하나로 설득을 해버립니다. 세 사람은 디바이로 다양한 뜻을 전하며 일시휴전에 돌입하는데요. 가렌은 장기 승부 때문인지 지하를 파 임시거처를 마련합니다. 13. 반상회비. 어찌되었건 임시거처에서 눌러 살게 된 가렌에게 가이아는 반상회비를 달라고 하는데요. 받지 못할 걸 예상하였던 가이아는 그렇다면 손가락 씨름으로 결정하자고 말합니다. 두 개의 손가락이 절단된 오른손을 노리냐며 가렌은 속으로 비겁하다 생각하지만 예상외로 가이아는 왼손으로 겨루자고 하는데요. 준비 시작과 함께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한 가렌은 가이아의 손톱에 그려진 국기를 보며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고 패배합니다. 가렌은 반상회비를 러시아 돈 루블로 지급해버리네요. 14. 지명수배범. 나름 유명 사형수인 시콜스키는 옆집 남자에게 의심을 사기 시작하는데요. 이 남자는 경찰관으로 확증을 찾으려 가이아 집에 방문합니다. 부르마블을 하며 돈을 달라는 시콜스키 소리에 문을 박차고 총을 겨누는데요. 가이아는 화장실 청소를 걸고 승부를 하는 중이라며 옆집 남자 코이즈미 씨도 한판하자고 제안합니다. 코이즈미는 신이나 부르마블 게임을 하는데요. 부르마블의 여운을 가지고 직장으로 복귀한 코이즈미는 두 사람의 기운을 받아서인지 검거수 1위의 형사가 되어버립니다. 15. 건망증. 시콜스키는 가이아의 자전거를 잃어버리고 돌아왔는데요.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고 자전거를 옆에 세워둔 채 집으로 걸어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자판기 옆을 갔지만 자전거는 없어진 뒤였는데요. 이웃집 할머니는 요새 절도범이 상습 출몰한다며 시콜스키에게 설명해줍니다. 시콜스키가 운이 좋으면 돌아올 거라 말하자 가이아는 그럼 급한 쇼핑에는 너가 나의 다리가 되어줄 거냐며 협박을 하는데요. 하지만 결국 같이 찾아보자 말합니다. 한밤중 자전거 절도범을 찾아 제압한 두 사람은 자전거를 물어보지만 절도범은 자신이 아니라 말하는데요. 시콜스키가 잃어버린 자전거는 방치자전거 보관소에 있었으며 두 사람은 돈을 내고 훈훈하게 찾아오네요. 16. 편돌이. 시콜스키는 편의점 알바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단골이 64번 담배를 달라 하자 이놈도 죄수냐며 자신의 죄수 번호를 말해줍니다. 쌉소리에 벙찐 단골 손님에게 가이아는 담배를 꺼내주는데요. 이후 도시락을 데우다 실수한 시콜스키는 염분 섭취는 고혈압과 뇌졸중의 원인이 된다며 걱정하는 척하지만 손님에게 먹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도망치면 가이아에게 패배하는 거라며 시콜스키는 꾸준히 알바를 하는데요. 그리고 진상 손님인 별칭 신이 들어옵니다. 17. 신. 진상 손님 신은 계산 전 손님을 기다리게 하냐며 쌍욕을 시전하는데요. 진상 손님 신은 하필 시콜스키에게 계산 안 하냐며 소리를 쳐버렸습니다. 시콜스키가 220엔이라며 잘라 말하자 신은 어디서 반말이냐 소리치는데요. 시콜스키는 잔돈으로 훅가시를 주며 돌려주려다 생각이 바뀌었는지 구슬처럼 동전을 뭉쳐서 줘버립니다. 벙쪄버린 진상신은 죄송하다고 말하는데요. 가이아는 진상신을 스카우트하며 편의점 알바로 일을 하게 됩니다. 18. 피로시키. 가이아는 가렌과 시콜스키와 함께 어떤 음식점에 방문하는데요. 가이아는 두 사람이 따라오지 말라 하였지만 따라왔다며 요리사에게 음식을 건네봤습니다. 이번엔 기필코 기절시켜주겠다는 요리사의 요리는 피로시키였는데요.
뭔지 모르고 따라온 가렌과 시콜스키가 한 입 먹자 목을 잡고 맵다 외치며 물을 찾아댑니다. 요리사는 이 요리에 들어간 것은 신품종 고추인 오거라고 얘기합니다. 악마의 모양을 한 고추는 맹독과 같다고도 하네요. 하지만 가이아는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이며 하늘에 날린 뽕에 취해버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도 내가 졌다고 요리사가 말하며 인사를 하고 돌아가는데요. 집으로 돌아간 가렌과 시콜스키 그리고 가이아는 하루 종일 피똥을 싸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9. 휴가다. 가렌과 시콜스키, 노무라, 옆집 할머니는 여름 휴가를 나왔는데요. 이 파티는 집주인이 주최하는 바비큐 파티였습니다. 수영복을 놓고 왔다는 옆집 할머니의 말과 함께 자위대 특수부대 4인방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가이아의 지휘로 함께 움직이던 자위대로 그들의 전력은 한개 연대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자위대는 이곳은 자신들의 영역이라며 얼른 철수를 하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뒤에 노무라를 보고 가이아로 착각하여 깜짝 놀라며 쫄아버립니다. 노무라인 걸 알게 된 자위대는 넌 우리의 동료라며 저놈들을 철수시키라고 말하는데요. 싸움으로 번질 일촉즉발의 상황에 노무라는 깡통차기로 승부를 내자고 합니다. 20. 술래. 집주인 할머니 팀과 자위대 팀으로 나뉘어 깡통차기가 시작되는데요. 처음 술래는 시콜스키였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자위대 칼잡이가 칼을 깡통에 던지나 시콜스키는 손으로 칼을 잡아 던져 돌려줍니다. 이후 특수 소재를 이용하여 공격하는 쌍둥이 공격을 막아내며 세 사람을 잡아냈는데요. 하지만 땅속에서 깡통을 차버리는 마지막 자위대는 막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시콜스키는 패배에 대한 사과로 노무라와 가렌, 집주인 할머니에게 엎드려 사죄를 올리네요. 21. 공격. 자위대 술래로 시작되는 이번 게임에서 가렌은 어떻게 싸울지 진지하게 고민하는데요. 가렌은 나무에 몸이 가려지지 않아 시작과 동시에 발견되며 탈락합니다. 이 틈에 파라솔과 함께 시콜스키가 접근하나 들켜버리는데요. 탈락한 시콜스키는 깡통 쪽으로 퇴장합니다. 이때 노무라가 시콜스키 등에서 등장하며 달려가나 자위대에게 따라잡혀버리네요. 하지만 의자에 앉아있던 이웃집 할머니가 깡통을 차버리며 간단하게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위대는 할머니의 존재는 아무도 몰랐다고 하는데요. 영역 승리를 가져갔지만 할머니는 마침 카레가 되었으니 다같이 밥을 먹자 말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다음날 시콜스키는 선크림 바르는 걸 까먹은 걸 깨닫습니다. 22. 육아. 벽에서 자고 있던 시콜스키에게 한 아이가 할로라며 인사를 하는데요. 가이아는 203호의 아이 테라얌이 슈지를 맡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시콜스키가 아이를 째려보자 아이는 울려고 하는데요. 가이아는 슈지는 한번 울면 초특급이 붙을 정도의 울보라며 10시간 우는 신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줍니다. 이후 스콜스키의 표정이 바뀌는데요. 몇 초 사이에 위험한 순간을 넘긴 두 사람에게 슈지는 히어로 펀치를 날려버립니다. 강력한 펀치에 아무 반응이 없자 가이아는 시콜스키에게 눈치를 주는데요. 두 번째 공격에서는 아이가 시콜스키의 불화를 가격하며 진심으로 아파합니다. 낮잠을 잘 때까지 잘 견뎌온 두 사람에게 슈지의 엄마가 나타나는데요. 슈지는 돌아가기 싫다며 울지만 시콜스키는 가면이 얼어 오늘은 봐주겠지만 다음엔 용서하지 않겠다며 울지 말고 더 강해지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는 표정이 바뀌며 다음을 기약하며 집으로 돌아가 버리네요. 시콜스키도 정이 들었나 봅니다. 23. 까톡. 핸드폰을 바꾸려는 가이아에게 시콜스키는 현대인들은 너무 핸드폰에 의존한다고 말하는데요. 핸드폰을 바꾸면 너에게 줄까 했었다 말하자 냉큼 핸드폰을 받아버립니다. 그 뒤로 까톡을 배운 시콜스키는 말을 안 하고 가이아에게 까톡만 하고 있는데요. 시콜스키는 편리한 거는 이용한다며 속도 조작으로 손가락 순발력을 기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가이아는 시콜스키가 하이킹에서 주변 환경을 볼 생각도 안 하자 호흡을 모아 고함을 질러댔는데요. 산정상에서 울려 퍼진 고함은 마을 전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며 하늘의 고래구름을 보게 만듭니다. 고함에 놀라 핸드폰을 놓친 시콜스키의 핸드폰은 망가졌으며 가이아는 꼭 연락할 일이 있으면 공중전화를 쓰라고 말하는데요. 시콜스키는 과거 안 좋은 기억 때문인지 사양합니다. 24. 소노다. 사형수편에 등장하였던 소노다 형사는 술에 취해 있는데요. 사형수들을 상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경찰들의 무력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소노다는 바람을 쐬러 술에 취하면 방문하는 건물 옥상에 올라가는데요. 여기에는 사형수 시콜스키와 가이아가 별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슨 행운이냐며 소노다는 시콜스키에게 돌진을 하나 과도한 알코올 섭취로 인해 오바이트를 하고 흔들거리며 옥상에서 추락을 하는데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혼자 죽을 위기에 처한 소노다를 시콜스키가 구해주나 소노다는 시콜스키에게 수갑을 채웁니다. 소노다를 축하해주는 가이아에게 너도 범죄은 닉지라 말하자 얼탱이가 없는 가이아는 소노다를 기절시켜버리네요. 기절하고 깨어난 소노다는 꿈이었냐며 평범한 일상을 이어갑니다. 25. 파션. 가이아와 시콜스키는 패션쇼에 나올 법한 옷을 입은 친구 신도를 만나는데요. 이상하다고 느끼는 시콜스키에게 신도는 자신의 옷장으로 초대한다고 말합니다. 여러 옷을 입어보자 시콜스키는 자신도 모르고 포즈를 취하고 있었는데요. 신도는 부끄러워 말라며 파션은 원래 그런 거라 말합니다. 가렌도 옷가게에 방문하나 맞는 옷이 없다며 옷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이 소식을 들었는지 이웃 할머니가 가렌에 맞는 옷을 떠줬으며 이 옷은 가이아와 시콜스키도 입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 사람은 이 옷은 자신들에게는 너무 무거운 파션이라 말하네요.
26. 언제 싸워? 저녁을 준비한 가이아는 시콜스키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시콜스키는 밖에서 무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본 휴전 소식에 자신과 가이아가 뭐가 다른지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는 가렌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렌은 누가 더 많은 열매를 열게 하는 승부를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두 눈을 질끈 감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 순간 거대한 남자가 돌을 던지는데요. 두 사람을 모두 이겼던 한마 잭이 등장하며 나도 언제든 승부를 받아주겠다며 돌아가고 시콜스키는 의욕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집으로 돌아간 시콜스키는 모두 잡아먹겠다며 가이아 먹어치워주마라고 소리치는데요. 저녁을 차려놓았던 가이아는 좋아 얼른 먹자며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함께합니다. 의욕 넘치던 시콜스키는 갑자기 급할 거 없다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장기전으로 갈 것 같은 가이아와 시콜스키의 외전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퀴에 등장하는 가라테 전설 오로치도포의 외전 내용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1. 한마. 유지로의 아버지 한마 유이치로는 무적이라 불리는 프로레슬링 역강산과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요. 전국적으로 공개된 이 프로레슬링 경기는 역강산의 기습 왼손 스트레이트를 시작으로 일방적으로 맞으며 끝나게 됩니다. 관객들과 처참한 광경의 경기장은 정적에 휩싸이는데요. 경기가 끝난 뒤 역강산에게 처맞은 한마를 오로치도포가 찾아갑니다. 2. Y. 역강산에게 얻어맞은 유이치로는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이때 오로치도포가 유이치로 앞에 나타납니다. 유이치로는 우산을 쓰고 있는 도포의 손만 보고도 엄청난 경력자인 걸 파악하는데요. 도포는 어째서 그런 경기를 했는지 유이치로에게 물어봅니다. 어색한 연기를 하는 유이치로에게 도포는 당신은 일본 무술의 긍지를 떨어뜨렸다고 말하는데요. 유이치로는 돈을 받았다며 어쩔 수 없었다는 대답을 합니다. 도포는 공격을 다 받아주는 당신의 그런 대범함이 좋았다며 자신이 멋대로 복수를 하겠다며 돌아가는데요. 유이치로는 강자인 걸 들켜버린 걸 속으로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 지하격투장. 격투 오타쿠 도쿠가와와 역강사는 지하격투장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상대방과 싸우면 기존 페이에 10배를 준다는 약속을 지키라며 역강사는 싸움을 준비합니다. 자신은 프로레슬링보다 진검승부에 강하다며 어서 주모자를 데려오라 하는데요. 도쿠가와는 아까부터 뒤에 있지 않았냐며 역강사는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4. 돼지. 깜짝 놀란 역강사는 도포에게 백스핀 당수를 날리나 도포는 가볍게 피해버리는데요. 도포가 가라테 자세로 불알치기와 안면 공격을 하자 역강산의 코가 잘려버리고 맙니다. 돼지코가 되어버린 역강산에게 도포는 정권을 지르는데요. 쓰러져버린 역강산에게 도포는 유이치로와의 싸움이 계획된 것이었으며 불의의 습격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발표하라고 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날 돼지코가 된 영상을 세상에 뿌려버린다고 하네요. 신문의 발표를 유이치로가 보고 있으며 이 소식을 본 유이치로는 기뻐합니다. 5. 쿄이치로. 도포는 싸움에서 생기는 부상과 어떠한 사태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는데요. 이 서약서를 들고 거목 쿄이치로를 찾아갑니다. 넌 이미 14명을 죽인 살인자가 아니냐며 자신과 싸워달라 하는데요. 도포는 권총도 제압하였다던 검수를 자신에게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쿄이치로는 날아다니는 파리를 일격에 두 동강을 내버리는데요. 파리를 죽인 뒤 잘난 척하며 쿄이치로는 무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6. 샤럽. 무에 대해 늘어놓는 쿄이치로 콧구멍에 도포는 발가락을 쑤셔넣는데요. 빠기친 쿄이치로는 무슨 짓이냐며 칼을 휘두릅니다. 본색을 드러냈냐며 도포가 말하자 칼을 빼게 만든 건 니놈이라며 사정없이 베어준다 말하는데요. 도포는 위압감을 느끼며 권총으로도 당해낼 수 없겠다 생각합니다. 살려달라고 빌어도 좋다는 쿄이치로의 일격에 도포는 다다미를 방패로 사마 펀치를 날리는데요. 쿄이치로가 쓰러지며 도포는 다다미가 없었다면 두 동강 날 수도 있었다며 안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7. 생존 싸움. 격투 오타쿠 도쿠가와는 망원경으로 무인도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도포는 무인도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으며 27일째인 지금 섬의 식량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녀석도 머지않아 굶주리게 될 거라 말하는데요. 그 녀석은 바로 옆에서 물을 나눠 마시는 호랑이였으며 이 녀석도 식량이 떨어지면 자신에게 덤벼올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배가 불렀는지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네요. 8. 짐. 30일째가 되자 먹이가 떨어졌는지 호랑이는 굶주려 침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호랑이는 이제 이 섬에는 저 녀석밖에 안 남았다며 저 녀석은 강하겠지만 엄청 맛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신이 먹힐 수도 있겠지만 계속 맛있을 거라며 호랑이는 도포에게 다가가는데요. 도포는 배부른 호랑이는 안 된다며 배고파 흥분한 녀석이 좋다 얘기합니다. 먹이가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 도포는 드디어 싸울 준비를 하네요. 9. 사냥. 도포는 굶주려 있는 호랑이에게 배고프냐며 둘은 목숨을 걸고 싸우기 시작하는데요. 궁지에 몰린 쥐를 호랑이와 비교하며 도포는 덤벼오는 호랑이 이빨을 박살을 내버립니다. 도포는 어퍼컷과 함께 호랑이 불알을 차버리는데요. 이후 자신이 미래에 열게 될 도장에 이 순간을 벽안 가득히 그려낼 것이라고 말하며 호랑이를 일격이 죽여버립니다.
격투 오타쿠 도쿠가와는 승부가 끝났다며 망원경으로 결착을 확인합니다. 10. 장님. 눈이 먼 장님을 오로치 도포가 미행을 하고 있는데요. 도포의 미행을 눈치챈 것인지 장님은 거기 뒤에 따라오는 녀석이라 말하며 도포에게 훌륭한 몸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도포는 장님이 하는 말에 놀라며 자신이 보이는 거냐고 물어보는데요. 장님은 신장과 키를 추측하며 도포에게 제법 단련이 돼 있다고 얘기합니다. 장님은 돌을 발로 차버리며 도포는 피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장님은 시력에 엄청난 통찰력을 갖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도포에게 배짱이 두둑하다며 자신에게 무슨 용무냐고 물어보네요. 11. 기량. 장님의 질문에 도포는 너희 기량에 대해 의심을 하고 있다 말하는데요. 장님은 도포를 비웃으며 그럼 덤벼보면 알 거 아니냐고 얘기합니다. 장님은 무기를 쓰든 다수로 덤비든 마다하지 않는다 하는데요. 자신은 모든 국면에서 넘버원이라며 소문에 대해 얘기합니다. 장님은 싸울 기회가 생긴 것에 매우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도포는 소문이 어느 정도 신뢰가 간다고 하네요. 12. 비장애인. 장님은 시각을 잃은 대신 다른 모든 것을 충족했다며 도포를 패기 시작하는데요. 누가 장애를 가진 것인지 비장애인들은 장님의 가라테에 익숙하지 않다며 도포의 목젖에 킥을 꼽아버립니다. 장님은 무릎을 꿇은 도포에게 이제 소문이 믿겨지냐고 물어보는데요. 도포는 무릎을 꿇었지만 정정당당한 대결이 아니었지라 물으며 장님의 시신경을 담당하는 명광을 찔러버립니다. 그리고 이 무슨 상황인지 기적처럼 장님의 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13. 뭐시오. 지르게 어둠에서 깨어난 장님에게 도포는 다시 인사를 하는데요. 이게 뭔 장면인지 눈이 보이게 된 장님은 매우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둠 속에서 사용하는 맹인의 가라테를 사용 못하는 장님에게 도포는 주먹을 얼굴에 가져다 대며 승부 완료라 말하며 돌아가려 하는데요. 하지만 결착이 난 상황의 장님이었던 이 남자는 도포에게 어둠을 돌려달라 말합니다. 눈이 치료가 되었지만 오히려 어둠을 달라는 장님에게 도포는 어둠을 돌려주는 것이 도리라며 눈알 2개를 뽑아버립니다. 찐 장님이 된 이 남자는 고맙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4. 대타. 격투 오타쿠 도쿠가와와 도포는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도쿠가와는 도포에게 어떤 경기에 대타로 들어가 싸워달라 얘기합니다. 이번 경기는 내기 시합이라며 빌딩이나 자산을 걸고 완력만으로 흑백을 가리는 것이라 말하는데요. 그 내기자들끼리 대신 싸울 자를 데리고 와 싸우는 경기이며 그 격투가들을 대타라고 한다 말합니다. 도쿠가와의 대타가 된 도포에게 너에게 명예가 걸려있다 하자 도포는 상쾌한 싸움이 되겠다며 좋다고 말하네요. 15. 풀장. 지하 격투장이 아닌 물 빠진 풀장에서 도포는 상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관객들은 도포 이름을 처음 듣는지 잡히면 끝이라며 뼈가 부서지는 소리를 듣고 싶다 말합니다. 관객들이 제정신이 아닌 소리를 하는 중 경기장에 거대한 남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남자는 과거 유도를 하던 무네우치 이와오였으며 엄청난 덩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유도를 하던 과거와는 많이 다를 거라고 하며 이와오의 전적은 67승 3패의 기록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16. 시작. 유도를 하던 과거와 달리 이와오가 많이 변했다며 도포는 놀라는데요. 도포가 어떤 위험을 겪으며 지낸 것인지 생각하는 중 경기 시작과 함께 이와오는 관절차기를 시전합니다. 도포는 제법이라며 이와오가 도복을 잡자 앞면에 박치기를 갈겨버리는데요. 피가 뿜어져 나오지만 이와오는 아랑곳하지 않고 도포를 맺혀버립니다. 맺힘과 동시에 팔꿈치로 도포를 찍어버리며 이와오는 도포의 마운트에 타버리는데요. 관객들은 빨리 도포를 좁혀버리라며 흥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17. 가라테. 도포는 가라테는 가라테라며 파운딩을 날리는 이와오의 한쪽 눈을 손가락으로 찔러버리는데요. 이미 빠져있는 한쪽 눈을 찌른 뒤 불알을 움켜잡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터뜨려버리는데요. 불알이 터져버린 이와오는 사타구니를 잡고 울부짖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터뜨려버리고 미안하다 말하는 도포는 그래도 한 개는 남겨뒀다며 병주고 약주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도포는 울부짖는 이와오의 턱을 가격하며 이와오의 귀를 찢고 승리를 차지합니다. 18. 불알. 도포와 이와오는 승부 후 바에서 술을 먹고 있는데요. 도포는 이와오가 보기에 꼴사나웠다며 그래서 한쪽 눈과 한쪽 고환을 하나씩 남겨주었다 말합니다. 불알과 눈을 지켜준 도포에게 이와오는 너의 두 불알을 으깰 수 있는 자격을 얻고 싶다고 말하며 다음에는 꼭 박살내준다 하는데요. 도포는 이와오의 도전을 기다려주겠다 말하고 대신 그때도 나보다 약하다면 너의 불알을 내가 상냥히 쓰다듬어주겠다 말합니다. 소름 끼치는 멘트와 함께 바퀴 외전 도포편은 마무리됩니다. 감사합니다. 바퀴에서 엄청난 개성을 보여주는 시바 치하루의 바퀴 외전 스토리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1. 시바. 도쿠가와는 피크를 분석하던 알버트 페인 박사에게 한 사진을 보여주는데요. 당신은 지식의 결정체가 아니냐며 폭주족 시바 치하루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이냐는 질문에 알버트 박사는 고대 시대를 떠올려버리는데요. 알버트 박사는 말이 조금 길어질 것 같다며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 시바는 사냥에 가장 많은 힘을 쏟던 시대의 인간과 비슷하다고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시바의 기본 성질은 수련민족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기울어진 이 자세는 내면의 정신성을 보여준다며 그의 근성과도 같다고 합니다.
2. 근성. 알버트 박사는 근성도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요. 시바 치하루는 휴식 시간은 물론 자는 시간까지 근성을 불태우고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 근성이 있는 것인지 시바 치하루는 근성이 있다 정도가 아닌 일상이 근성 상태라는 얘기를 해주는데요. 알버트 박사는 오줌을 싸면서도 근성을 보이는 시바 치하루는 근성의 천재라고 말을 해줍니다. 3. 길방. 도시의 밤거리를 걷고 있는 시바 치하루는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 길방을 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리젠트 머리와 이상하리만큼 올라간 눈썹을 보여주며 길 한가운데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시바의 길을 막아서는데요. 이 남자는 길 가운데는 강자가 지나가기 마련이라며 시바에게 약한 놈은 전봇대 밖으로 다니라고 합니다. 시바 치하루가 이 남자를 노려보자 이 남자는 시바의 뒤에 3마리의 용이 있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남자는 쫄아버리며 시바 치하루에게 길을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4. 전설의 특공대. 기자 에라브는 전설의 특공대 대장 시바 치하루를 꼭 만나고 싶어 하였는데요. 시바의 전설을 있는 그대로 열심히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는다며 그를 취재하려 합니다. 어떻게 약속을 잡은 것인지 시바와 만나게 되었는데요. 시바는 또 담배를 물고 새우등을 하고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자연스럽기만 한 시바의 모습을 보고 에라브는 맹수의 환영을 보는데요. 자리에 앉은 시바는 에라브에게 할 말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에라브는 스트릿 전설을 추구한다며 당신의 전설에 대해 알려달라고 말하자 시바는 종이랑 연필이 나를 담을 수 있냐고 되물어보는데요. 에라브는 당황해합니다. 오, 진짜야. 시바의 전설인 나나한 특공대를 혼자 쳐부순 사건, 지하격 투장에서 복싱 챔피언을 이긴 사건 등 에라브는 시바에게 사실이냐고 물어보는데요. 시바는 갑자기 다이아몬드가 세상에서 제일 단단한 돌인 걸 아냐고 되묻습니다. 다이아몬드도 망치로 내려치면 깨진다며 그 소문은 헛소문이라는 암시를 주는데요. 이때 내 남자가 이 자리는 자신들의 구역이라며 시바 치하루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멱살을 잡자 바로 브라를 차버리는 시바는 싸움의 준비, 땅은 없다 말해주는데요. 포크를 들고 덤비는 상대의 공격을 시바는 이마 정면으로 받아내며 이 남자를 한 방에 보내버립니다. 남자의 싸움은 맨손이 기본이라며 싸우기 시작하는데요.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 내 남자를 압도해버립니다. 그리고 에라브에게 이마에 박혀있는 포크를 뽑으라고 하고 얘기가 듣고 싶다면 찾아오라 말합니다. 에라브는 그 소문들이 모두 사실인 걸 깨닫네요. 6. 유튜버. 기습 전문 100만 채널 유튜버인 사무라이 어택이 오프닝을 찍고 있는데요. 싸움 좀 했다는 녀석들을 기습하여 쓰러뜨린다며 의식밖의 공격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드디어 전설의 폭주족을 노린다고 하는데요. 초거물인 이 폭주족을 친다고 오프닝을 마친 유튜버 사무라이 어택에게 매니저는 정말 할 거냐고 물어봅니다. 구독자가 늘어도 수익이 계속 떨어진다며 시바 치하루를 통해 떡상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기습이 안 통하는 놈은 없다며 유튜버는 유지로의 아버지인 한마 유이치로에 대한 얘기를 꺼냅니다. 7. 망상. 유튜버는 한마 유이치로가 프로레슬링 챔피언 전에서 느닷없이 튀어나온 스트레이트에 기절한 걸 못 봤냐고 말하는데요. 무적의 남자가 기습에 손쉽게 패배하였다며 망상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매니저는 당연히 짜고 치는 거라 말하지만 유튜버는 씹어버리는데요. 그리고 유튜버는 나도 시바 치하루를 쓰러뜨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습은 최강이라며 시바 치하루를 만나러 갑니다. 8. 기습. 시바 치하루를 만나러 간 유튜버는 잘 찍으라며 접근하는데요. 최고의 기습 순간을 만들기 위해 뇌에서 가벼운 산소가 결핍되어 집중력이 떨어지는 숨이 내뱉는 순간을 노리며 빠따를 들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가격 직전 늦에 빠진 악어 형상을 보며 멈칫하는데요. 지금 빠꾸할 수 없다며 일단 시바의 머리를 내려쳐버립니다. 시바는 다운 직전 멈추며 바로 데스롤 박치기를 날려버리는데요. 시바는 쓰러진 유튜버에게 불을 빌려달라며 담배를 피고 떠나버립니다. 유튜버는 잡아먹히지 않아 다행이라 말하며 시바 치하루는 유유히 떠나가네요. 매니저는 좋은 영상이 남았다며 신이 나 있습니다. 9. 전설. 시바의 전설을 써내려가겠다던 기자 에라브는 시바 치하루와 만나고 있는데요. 시바가 내 전설을 담아내는 건 잘 되고 있냐고 묻자 에라브는 당황해하며 왜 특공대장을 하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바로 앞에서 교통사고가 나며 시바가 건너려는 다리를 막아버리는데요. 마침 시바 치하루에게 하나야마 카오루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하나야마는 지금 바로 올 수 있냐고 시바에게 묻자 시바는 바로 간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다리를 건너지 못하면 1시간을 돌아가야 된다는 말에 시바는 옆에 있던 오토바이를 빌리네요. 그리고 트럭은 불에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10. 메이커. 에라브는 길이 없다고 시바에게 얘기하는데요. 시바는 오토바이 핸들을 좁히며 돌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에라브에게 폭주족은 길이 없으면 만든다며 전속력으로 돌진하기 시작하는데요. 시바 치하루는 불타오르는 트럭에 접근하며 슬라이딩을 시작합니다. 트럭 밑으로 지나간 시바를 보며 다들 놀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에라브가 물어봤던 특공대장을 왜 하냐는 질문에 시바는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든다는 답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시바 대단하네요. 11. 도착. 하나야마 대장의 호출로 바에 도착한 시바는 하나야마와 만나는데요.
하나야마는 오랜만에 너와 마시고 싶었다며 앉으라 얘기합니다. 시바는 어제도 마셨다 말하자 카오루는 그랬나 하며 알코올 중독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야마는 너한테 탄내가 난다며 둘은 대낮부터 술자리를 갔네요. 둘이 술자리를 갖는 사이 다른 쪽에서는 세 남자가 다 벗고 있는 한 남자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데요. 질서가 곧 진리라며 자신에게 폭주족 대장이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남자가 왜 벗고 있는지는 미지수네요. 12. 사냥. 폭주족 사냥을 한다는 누드 남자의 소문이 돌고 있는데요. 시바의 자칭 첫 번째 꼬붕은 누드 남자는 통칭 에디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나이트클럽의 경비병이었던 이 남자는 실력은 확실했지만 과잉방어로 해고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1시간 뒤 누드 남자 에디와 시바 치하루의 맞짱을 볼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시바와 에디가 약속 장소에서 만나고 있네요. 13. 대장 시바. 시바와 만난 에디는 무질서와 질서에 대해 얘기하며 폭주족은 그것을 어지럽힌다고 말하는데요. 시바 당신이 이것들의 대장이라 들었다며 용서할 수 없으니 폭주족을 박살내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폭주족들은 시바의 적대 관계인 폭주족이었는데요. 시바는 그런 건 상관이 없는지 니놈이 뭔가 착각했다며 우통을 까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싸우는 데는 이유가 필요 없다며 주머니에 양손을 넣어버립니다. 누가 보면 발권인 줄 아는 이 자세는 시바의 파이팅 포즈인데요. 하지만 이 자세는 발권을 위한 파이팅 포즈가 아니며 에디는 시바 치하루의 얼굴에 일격을 날려버립니다. 세 번의 공격 끝에 다운된 시바는 아직도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네요. 14. 강철면상. 시바가 코피를 흘리며 누워있자 사람들은 웅성대는데요. 그때 첫 번째 시바의 꼬붕이 에라부에게 잘 봐보라고 얘기합니다. 에디의 손가락이 부러져 있으며 시바는 일어나 계속할 거냐고 물어보는데요. 에디는 용서할 수 없다며 시바에게 발차기를 시전합니다. 주먹과 발꿈치의 강한 부분에 맞서 시바는 인체의 약한 부분인 안면으로 공격을 받아내는 유파라고 설명하는데요. 얼굴이 강철면상인지 에디의 발이 골절되다 못해 분쇄가 되며 에디는 시바의 발에 잡히고 맙니다. 15. DDT.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목을 고정한 시바는 이를 악물라고 얘기하는데요. 핸드포켓 DDT를 에디에게 콘크리트 바닥에 세려버리며 계속할 거냐고 물어봅니다. 에디는 더 할 수 없다 말하며 둘의 결착이 지어지는데요. 양손을 안 쓰고 이긴 시바 치하루를 보며 에라부는 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바는 잡혀있던 적대 폭주족들을 보며 무슨 일 있으면 말을 걸라 말하는데요. 에디에게 잡혀있던 이 폭주족들은 시바에게 오스 감사합니다를 외치네요. 이후 에디는 치하루에게 반하였는지 시바 치하루의 폭주족을 가입하게 됩니다. 상대방도 반하게 하는 시바의 바퀴 외전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회 하나야마 야쿠자 두목 카오루의 고등학교 생활 이야기입니다. 바퀴 외전 바로 시작합니다. 1. 교복. 하나야마는 거대한 몸집으로 교복을 따로 제작하고 있는데요. 10배 이상의 원단이 들어간 교복이 딱 맞는다며 교복집을 나옵니다. 하나야마가 다니는 학교에는 경시청 형사가 교장 선생님과 만나고 있는데요. 하나야마 때문인지 경시청 형사는 맹수용 사유코 가서를 내밀며 작성하라고 말합니다. 학교에는 격투 경력이 높은 형사들이 감시를 하고 있으며 꼭 하나야마와 불량 학생들이 접촉하지 않게 주의를 부탁하네요. 2. 축하기금. 1학년 반에는 선배 일진들이 하가 선배의 출소 축하기금을 걷고 있는데요. 여기엔 하나야마 카오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벙한 일진이 잠을 자고 있는 카오루를 깨우며 축하기금에 대해 얘기하는데요. 하나야마는 출소냐고 물으며 자신의 지갑을 통째로 넘겨줍니다. 그리고 하가 선배님께 잘 말해달라 하네요. 지갑을 통째로 받은 하가 선배는 손을 벌벌 떨고 있는데요. 하나야마의 명함을 보고 하나야마에게 뛰어갑니다. 입 닥치고 빌어야 한다며 뛰어간 하가 선배는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하는데요. 하나야마는 한 번 건넨 돈은 받을 수 없다며 이런 인사는 하지 말라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평범한 학생으로 살아가게 해달라 하네요. 3. 이모리. 하나야마에게 빌었던 하가 선배는 어떤 학생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데요. 이모리라는 이 학생은 갑자기 쌍절곤을 돌려버리며 너희와 사는 세계가 다르니 건들지 말라 말합니다. 하가 패거리는 찍소리도 못하고 찌그러져 버리는데 이모리는 하나야마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석기시대라면 너가 옳겠지만 지금은 21세기라며 무기를 만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야마 신발장에 쥐새끼와 전기 트랩을 놓고 문지방에 칼날을 껴놓기도 하며 하나야마를 괴롭혀주는데요. 드디어 기회를 받는지 이모리는 하나야마 교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4. 다나가. 교실로 들어간 이모리는 하나야마와 둘이 얘기할 게 있으니 모두 나가라 하는데요. 화살을 들고 온 이모리를 보며 모두 뛰쳐나가며 하나야마는 일어서서 교복 안에 자신의 무기를 보여줍니다. 여기 있는 수류탄부터 총과 칼까지 모두 진짜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오리는 똥 씹은 표정이 되며 하나야마는 무기를 모두 이오리에게 던져줍니다.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너가 쓰는 거라며 뒤돌아 앉아 원하는 걸 필요한 만큼 쓰라고 말하는데요. 아무렇지 않게 다 고르면 말하라 합니다. 이오리는 하나야마를 보며 죄송하다며 오줌을 지려버리네요. 카오루가 다가오자 이오리는 기겁을 하나 선생님이 오기 전에 들키기 전에 서둘러 치우라고 말합니다. 5. 재벌. 교문에서부터 선생님에게 맞는 일진들이 보이는데요.
처벌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이 선생님은 불량 학생들을 다 두들겨 패고 있습니다. 과거 불량 학생에게 사망한 선생님이 생긴 뒤 국가는 교사 경험과 격투시험을 본 선생님에게 처벌허가증을 발급하여 주었는데요. 그리고 처벌허가증을 가진 선생님 앞으로 하나야마 카오루가 등장을 합니다. 공손하게 인사를 하는 하나야마에게 네 상처는 가짜라며 선생은 시비를 거는데요. 바지통이 너무 크다며 하나야마에게 복부 공격을 하지만 이상한 느낌이 든 선생은 당황을 합니다. 카오루가 살짝 다가오자 거대한 전략 차이를 느낀 선생님은 핵공격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쭈그려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훗날 이 선생은 타워 오브 테러라는 별명이 생기며 교직에서 사퇴를 했다고 하네요. 6. 실습. 학교에 수영 실습이 있는 하나야마는 참여가 가능할지 고민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문신과 상처를 바이크 사고로 그랬다고 하려 하지만 부하들이 만류합니다. 대장의 고교 생활이 끝날 수 있다 말하자 부하에게 협박하지 말라 말하는데요. 이때 키자키가 들어와 하나야마에게 걸맞는 수영복을 전달합니다. 최신 경기용 수영복을 입은 하나야마는 선생님에게 기록을 노리고 있다 말하는데요. 선생님은 어이가 없는지 대회에 나간 학생들과 하나야마를 기록 경기를 시키며 네가 진다면 기존 수영복으로 갈아입으라 말합니다. 7. 시작. 수영 기록 경기가 시작되고 학생들은 스타트하지만 하나야마는 뛰어들지 않는데요. 늦게 뛰어든 하나야마는 점프만으로 수영장 중간에 도달하며 헤엄을 치기 시작합니다. 손으로 물을 휘저으니 학생들이 수영장 밖으로 내동댕이 쳐지는데요. 파도가 생기며 학생들은 익사의 위험을 느낍니다. 하나야마를 뺀 모든 학생은 완주를 못하며 하나야마만 완주에 성공하네요. 8. 방학 숙제. 조직 연말 행사 종료 후 하나야마는 책상에 술잔과 책들을 쌓아놓고 있는데요. 키자키는 겨울방학 숙제는 다 하셨냐고 하나야마에게 물어봅니다. 하지만 하나야마는 숙제를 보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 무슨 쌉소리인지 키자키는 벙찌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야마는 아침까지 끝낼 계획을 하고 있다 말합니다. 키자키는 왜 매일 조금씩 안 했냐며 말하고 자신은 나름 국립대학 출신이라며 옷을 벗어 제끼며 숙제 준비를 하는데요. 수학을 제외한 모든 과목은 빠르게 완료하였으나 곱셈에서 막혀버린 하나야마는 당황하는 표정을 보입니다. 밤을 새버린 하나야마는 입학일에 가장 무거운 발걸음으로 교무실로 향하네요. 9. 잠입. 술에 취한 어떠한 남자를 자객이 앞뒤로 나눠 잘라버리며 실실 쪼개고 있는데요. 이 남자는 살인 청부업자로 노트에 하나야마 카오루 이름을 보고 있습니다. 학교로 잠입한 청부업자는 화장실에서 하나야마를 만나는데요. 자신은 스케가와 센키치라고 먼저 이름을 밝히며 칼을 빼려 하나 하나야마는 학교에서 뽑게 할 수 없다며 칼을 잡습니다. 열이 받은 센키치는 카오루 주먹에 발길질을 하나 자신의 발이 부러지는데요. 갑자기 난처해 하는 하나야마는 센키치에게 펜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는 걸 싫어한 카오루는 살인 청부업자를 복화술 인형으로 위장하여 택시에 태워 집에 보내버립니다. 이 기묘한 광경에 아무도 말을 걸지 않네요. 10. 고백. 학교 뒤편에서 여학생과 하나야마는 같이 있는데요. 이 여학생은 하나야마에게 여자친구가 있냐고 물어봅니다. 하나야마가 없다 말하자 여자는 적극적으로 고백을 하는데요. 하나야마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아는 건지 물어보며 여학생은 깨끗한 일만으로는 끝나지 않는 걸 깨닫고 있는 모습을 보이네요. 이 말을 들은 하나야마는 갑자기 바지를 내리는데요. 지금 하자는 거냐며 여학생은 깜짝 놀라지만 카오루는 그런 거와 상관없이 자신의 것을 보여주며 이 정도인데 괜찮겠냐고 물어봅니다. 진심이 되면 1.5배는 더 커진다고 하는데요. 여학생은 무슨 깡따구인지 할 수 있다 말하자 하나야마는 스기무라 사일이 넌 이제 내 여자더라 얘기합니다. 이후 둘은 키스를 하는데요. 얼굴이 흡입에 가까운 상태가 되며 하나야마는 가슴을 꺼내라 합니다. 면상의 흡입을 느낀 사일이는 자신의 가슴을 상상하며 하나야마에게 헤어지자고 말하네요. 여학생을 배려해준 하나야마는 사실 자신은 굉장히 능숙하다며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1. 스모. 스모 현역이었던 오오제키가 학교 교장실로 방문하며 누마오라는 학생을 보고 싶다고 하는데요. 누마오는 체육관에서 하나야마에게 스모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하나야마는 정말 대단하다며 누마오를 칭찬하나 누마오는 봐주지 말라 얘기하는데요. 이를 말리는 선배에게 정중하게 짜져주세요라고 누마오가 말하자 뒤에서 오오제키가 나타납니다. 누마오에게 좋은 리키시가 될 수 있겠다고 하나 하나야마를 보고 진짜 원석은 여기 있었다 얘기하는데요. 악수를 건네는 오오제키는 하나야마 힘에 돌아가 버리며 당황하지만 하나야마가 박수를 쳐주며 퍼포먼스로 포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후 무거운 발걸음을 돌린 오오제키에게 왜 하나야마에게 권유를 안 했냐 묻자 하나야마 조직은 스모협회의 스폰서였다고 하네요. 12. 검도부. 3학년 검도부 주장문관이 하나야마를 찾아오는데요. 이 주변에 불량배들을 때려주는 재미로 살아왔는데 너 때문에 다 없어졌다며 청죽을 꺼내며 싸우려 합니다. 청죽을 본 하나야마는 교복을 벗으며 일본도를 건네주는데요. 하나야마가 청죽을 휘두르니 한 번에 갈기갈기 찢어지며 선배에게 자신을 베어달라 말합니다. 그 뒤에는 자신이 베겠다고 말하는데요. 사용 안 합니다라고 문관이 얘기하며 하나야마는 전수방위를 잘 임명받겠다고 합니다. 13. 출소. 하가 선배는 제로가 출소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맨손으로 살인을 저지른 제로는 미성년자이며 상대방이 다수의 무기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빠른 출소를 했다 말합니다. 하나야마와 제로 모두 전설이며 둘은 부딪힐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출소한 제로는 자신의 구역이 하나야마에게 빼앗긴 것에 분노하며 하나야마를 데려오라 합니다. 하나야마와 제로가 만나며 싸움이 시작되려 하는데요. 하나야마는 학교에 얘기가 들어가는 게 그랬는지 하가 선배에게 이번 한 번은 눈 감아달라 얘기합니다. 싸움 시작과 동시에 제로가 하나야마에게 일격을 가하는데요. 하나야마는 고개를 돌려 특유의 펀치 자세를 취하나 손바닥으로만 내려쳐버립니다. 일격에 쓰러진 제로는 일어나지 못하며 하나야마는 다시 한번 하가 선배에게 눈 감아달라 당부하네요. 14. 뚱녀. 교실 정문에 거대한 여성이 다가오는데요. 이 여학생은 타케바야시 이와오였습니다. 타케바야시는 하나야마 카오루에게 다가오며 갑자기 야쿠자냐고 물어보는데요. 무엇이 안 입고 온지 야쿠자도 학력사회냐며 넌 반드시 내가 쫓아내주겠다고 목을 씻고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하나야마는 무슨 영문인지 머리 아파하는데요. 학교가 끝난 뒤 육교를 건널 수 없는 할머니를 도와주는 하나야마를 타케바야시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림 같은 봉사활동이지만 타케바야시는 하나야마를 인정할 수 없다 말하며 하는 김에 친절한 레이디의 부탁도 들어주라 말합니다. 15. 육교. 뚱뚱해서 진짜 걷기가 힘들었는지 타케바야시는 육교를 이용해서 자신을 반대편으로 옮겨달라 얘기하는데요. 하나야마는 알겠다 얘기하자 타케바야시는 농담이라며 당황해합니다. 하나야마는 타케바야시를 육교 위로 던져버리며 올라간 뒤 어깨에 태워버리는데요. 어디서 그런 건지 특이 취향인 것인지 타케바야시는 마음에 불이 붙어버렸다고 말합니다. 16. 교사. 길거리 불량 학생은 물론 여러 학생들을 선도하려는 키이치로 선생은 밤이 늦었다며 학생들을 돌려보내는데요. 그리고 술집을 방문합니다. 이 술집에는 하나야마가 양주를 먹으며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요. 키이치로는 수많은 청소년들을 봐왔지만 이런 건 처음 본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하나야마의 흉터와 외모를 보면 모르지만 피부를 보면 10대인 걸 알 수 있다 말하는데요. 하나야마에게 어서 일어나라며 올바른 길로 자신이 인도해준다 합니다. 하나야마는 당신의 말은 맞지만 나 역시 하나의 조직을 맡은 몸이라며 사양한다 말하는데요. 키이치로 선생은 폭력단을 운영하는 거냐며 아동복지법, 청소년 육성법을 얘기하며 설교를 시작합니다. 17. 복면맨. 복면 가면을 쓴 무장인들이 키이치로를 보면 무조건 풀스윙을 하라 하며 술집을 들이닥치는데요. 하필 하나야마가 있는 술집에 들어닥치며 하나야마를 보자 일제히 공격을 멈춥니다. 복면을 벗으며 이 근방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장사는 개뿔 여자애들 장사를 하는 이 3인방을 보며 하나야마는 꿀밤을 먹여줍니다. 매추는 용서할 수 없다며 카이치로 선생에게 오늘은 이만 늦었으니 들어가라고 역으로 보내버리네요. 18. 개쩔어. 학교에서 체력 측정을 하는 하나야마는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맨발로 달리며 11초 기록을 보여줍니다. 멀리 뛰기를 하자 모래 끝까지 날라버리며 선생님은 재지 않아도 된다 말하는데요. 이번엔 턱걸이를 하자 철봉이 뽑혀버립니다. 소프트볼 던지기에서는 공이 보이지 않는 거리를 던지며 체육 선생님은 올림픽감이라며 하나야마를 스카우트하려 합니다. 하나야마는 자신은 돌봐야 할 가족이 있다며 거부하며 체력 측정은 마무리되네요. 19. 멍멍이. 등굣길에 한 학생 타베이는 멍멍이를 데려오는데요. 멍멍이라고 하기엔 매우 큰 사이즈로 지상 최강의 견종이라고 합니다. 조례 시간에 도착한 멍멍이와 타베이는 자신에게 빵 셔틀을 하던 하가 선배 페밀리에게 빵을 사와 보라고 다시 한번 말해보라고 하는데요. 살짝 당황하였지만 하가는 야키소바빵 10개를 후딱 사오라고 소리칩니다. 빠기친 타베이는 물으라 소리치며 목줄을 놔버리는데요. 멍멍이가 달려들자 하가 선배를 던져버리며 하나야마가 멍멍이와 마주합니다. 하나야마의 주먹을 무르나 입을 다물지 못하며 공포를 느낀 멍멍이는 역으로 자신의 주인에게 달려드네요. 이후 하나야마에게 배를 까며 복종을 맹세합니다. 20. 성적표. 하나야마 그룹 회의가 진행되며 하나야마 조직은 특이사항 없이 무난하게 운영이 된다고 발표하는데요. 한결같이 이협의 길을 걷자며 키자키가 얘기하고 그룹 회의는 종료됩니다. 조직원들이 해산하며 하나야마도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키자키는 하나야마 대장을 멈춰 세우며 대장이 없었다면 이 마을의 질서를 유지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감사를 표합니다. 하나야마는 아니라며 발걸음을 돌리는데요. 키자키는 다시 하나야마 대장을 불러 세우며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거냐고 묻습니다. 아니라는 하나야마 대장에게 그럼 이제 성적 통지표를 보자고 말하는데요. 하나야마는 잠깐의 침묵 끝에 여행을 떠나고 싶다고 합니다. 21. 잘했다. 하나야마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보려 했다만 잘 안 됐다고 얘기하는데요. 키자키는 대장은 이미 충분하다며 약속하지 않은 것도 지키는 대단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자꾸 말을 돌리는 하나야마에게 키자키는 여행이고 질문이고 성적표를 보고 얘기하자고 하는데요. 식은땀을 흘리는 하나야마 대장에게 키자키는 뭘 그리 겁먹냐고 얘기하자 하나야마는 표정이 바뀌며 뒤를 돌아봅니다. 키자키는 의도적으로 신뢰되는 말을 했다 말하며 자신의 역할은 대장의 학업조언이니 명령에 응해달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라 할 말이 없는 하나야마는 성적표를 보여주는데요. 체력 빼고는 만점이 없으며 공부방 책상에서는 술이 발견됩니다.
술 마시는 건 공부한 뒤에 하라던 키자키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데요. 다만 소결나는 매우 훌륭했다며 친구들 돕기, 청소당번 적극 참여 등 학급 생활에 열정적인 소견이 적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키자키를 보던 하나야마는 한잔하자고 말하며 바퀴회전은 마무리됩니다. 감사합니다. 야쿠자 하나야마 카오루의 이야기인 바퀴회전 스카페이스 내용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1. 번외. 스펙전 이후 하나야마는 권총 탄환을 실수로 씹었다는 핑계로 수술을 받는데요. 의사 원장은 사탕이라고 착각하고 씹은 게 맞냐고 키자키에게 재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키자키는 대장은 의외로 덤벙대는 부분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부상과 함께 엉덩이 살을 볼살로 옮기는 수술이 끝난 하나야마는 바로 아무것도 아니라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병실에서 바로 움직이기 시작한 하나야마는 계단에 미끄러져 부하들과 굴러떨어지고 있는데요. 하나야마는 멈추려다 병원 콘크리트 벽을 부숴버리며 5층 아래로 그대로 떨어지고 맙니다. 이를 보고 있던 키자키는 변상을 해준다 말하며 하나야마는 일어나 당황해하네요. 2. 악력. 하나야마는 19세 남자로 수술 후 흉터까지 얼굴을 포함하여 몸 전체가 칼자국과 총알 자국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데요. 실전 가라테 최배달이 말한 악력과 스피드 그리고 체중을 합하여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야마는 여지껏 자신의 주먹을 제대로 쥐어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악력이 너무 강하며 주먹을 제대로 주면 자신의 주먹조차 뭉개버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하나야마가 주먹을 제대로 쥘 거라고 말하네요. 3. 도전자. 하나야마는 술을 사들고 건물 옥상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편지로 도전장을 보낸 도전자가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하나야마를 보며 대장이라 말하며 자신의 겨드랑이를 닦는데요. 넌 나를 모르겠지만 나는 널 안다며 야쿠자가 됐어도 대장 노릇을 하냐며 하나야마에게 비아냥거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널 연구하며 3년 동안 끊임없는 단련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남자는 야쿠자 금배지 사냥꾼으로 불리고 있었으며 하나야마를 잡기 위해 실전훈련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4. 교육. 하나야마를 교육시킬 생각에 신이 난다며 도전장을 보낸 도전자는 싸울 준비를 하는데요. 하나야마는 맨손으로 괜찮겠냐며 웃음을 보입니다. 기분이 죽여준다며 하나야마를 가격하는 도전자는 신이 나 있는데요. 하지만 도전자가 때릴 만큼 때려도 하나야마는 멀쩡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후 술을 먹은 하나야마는 일격에 결착을 지어버립니다. 단련한 덕분에 겨우 살았다며 안도하는 도전자에게 하나야마는 자신도 패배의 맛을 알고 있다고 말해주는데요. 믿지 못하는 도전자에게 하나야마는 한번 놀러와라 히로시라며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도전자 히로시는 감사하다며 엉엉 울어버립니다. 5. 꾹. 하나야마의 소문을 듣고 하나야마 사무실에 한 남자가 찾아오는데요. 자신을 야쿠자 조직으로 받아달라며 책을 찍고 동전을 꺾는 등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병목을 자르며 차력을 하는 이 남자에게 키자키는 처음부터 다시 수련하고 오라 말하는데요. 열이 받아 사무실에서 나온 남자는 우연히 하나야마와 마주치게 됩니다. 오므라이스를 먹고 싶었다며 먹던 하나야마는 식사를 마친 뒤 병목을 잘랐던 병과 병목을 꾹 눌러버리는데요. 어떻게 된 것인지 병은 다시 붙어버렸으며 사이즈도 작아져버린 모습을 보여줍니다. 촬영 남자는 작아진 병을 보며 1000m의 수압과 하나야마의 악력을 비교하고 처음부터 단련하겠다고 인사하며 조직의 일원으로 들어가게 되네요. 6. 통풍. 한 의사는 여기 입원했던 흉터가 있는 남자가 병원을 탈출했다고 말하는데요. 이 남자는 통풍에 걸려 있으며 통풍의 통증으로 날뛰기 시작했다면 엄청난 재앙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야마 조직원 막내인 타나카는 과거 친구인 호이로를 만나고 있는데요. 호리오는 자신의 개는 강한 자를 구분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타나카는 나에게 반응이 있냐 말하자 호리오는 전혀 아니라고 답해주는데요. 그리고 어린 시절 최악이자 최강이었던 렉스라는 친구가 도쿄로 돌아왔다고 얘기해줍니다. 예가를 들은 하나야마 조직원 막내인 타나카는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통풍의 남자는 렉스였으며 도쿄에서 자신을 칼로 찔러달라며 난동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7. 소문. 이 소문의 통풍남자 렉스의 소문은 도쿠가와에게까지 전달이 되었는데요. 렉스는 강자 탐지견을 데리고 다니는 호리오와 다니며 강자들을 때려눕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목적은 자신의 통풍을 더 큰 통증으로 해소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카드 트럼프를 손가락 악력으로 뜯는다는 남자의 소문을 들은 호리오와 렉스는 야쿠자 최강자인 하나야마를 찾아갑니다. 하나야마는 렉스를 보며 조직원들에게 물러나라고 말하는데요. 그리고 렉스는 하나야마에게 다가갑니다. 8. 아파. 아프다며 접근하는 렉스는 하나야마가 안경을 벗어 떨어뜨리자 안경을 잡아주는데요. 떨어질 뻔했다며 해맑은 미소로 하나야마에게 돌려주려 합니다. 하지만 이때 강한 바람이 불자 렉스는 아프다 소리를 치며 하나야마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막고 있던 하나야마는 악력으로 렉스의 볼을 꼬집어주는데요. 렉스는 통증이 사라졌다며 웃기 시작합니다. 기분이 좋냐는 질문에 좋다 대답하며 하나야마를 하늘로 쳐날려버리는데요. 하나야마가 또 펀치를 날리자 펀치가 느껴졌다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렉스는 너무 아파서 오히려 아프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야마는 너무 좋아하는 렉스 옆에 있던 호리오에게 명함을 주며 호리오는 정말 강한 주먹은 다정하다고 말하는데요. 그리고 하나야마는 렉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떠나가 버립니다. 9. 낚시.
맥주를 마시며 바다 낚시를 하는 하나야마는 맥주캔을 종이처럼 구겨버리는데요. 낚시배 선장은 야쿠자로 있기 아까운 남자라 말하는 사이 하나야마의 낚시바늘이 바닥에 걸려버립니다. 지구를 낚았다며 선장이 말하자 하나야마는 옷을 벗고 낚시바늘을 빼러 바다로 뛰어드는데요. 하나야마가 빤스만 입고 뛰어든 사이 인근 바다의 생선들이 요동을 치기 시작합니다. 선장은 이건 백상아리라며 10m가 넘는 사이즈일 거라 말하네요. 10. 네. 백상아리와 마주친 하나야마는 몸을 회전시켜 백상아리 공격에서 살아남는데요. 하나야마는 도망치는 건 불가능하니 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손을 풀며 상어의 콧등을 잡아 악력으로 뽀개버리는데요. 상어가 아파 소리치며 바다 위로 올라오자 상어의 눈을 움켜잡아 터뜨려버립니다. 그리고 상어 눈에 팔을 깊게 넣어버리는데요. 꾹꾹거리며 이게 뇌인가 속으로 생각한 하나야마는 뇌도 악력으로 터뜨려버립니다. 10m가 넘는 백상아리를 맨손으로 잡은 하나야마는 선장과 함께 기념사진을 남기며 하나야마는 일상으로 돌아가네요. 10일 기일 하나야마 조직 막내 타나카는 모두 정장인데 혼자 평상복을 입고 욕을 먹고 있는데요. 조직원들은 오늘은 선대 7번째 기일이라며 당장 옷을 갈아입으라고 합니다. 선대 두목인 하나야마 아버지는 야쿠자 거대 조직 겐노회와 전쟁을 하다 사망하였는데요. 카오루에게 어머니를 맡긴다 말하고 겐노회 7대 두목을 죽이고 하나야마 아버지도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야마 아버지 기일 모임에 누군가 하나야마를 염탐하며 어떻게 죽일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남자는 턱이 4개이자 호모인 겐노의 8대 두목이었습니다. 12. 기습 하나야마는 너무 급했는지 인근 헬스장에서 화장실을 빌려 쓰고 나오는데요. 화장실을 들렀다 나온 하나야마를 가면을 쓴 세 남자가 총으로 쏴버립니다. 열이 받은 하나야마는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자동차를 지름길로 따라잡아 문을 떼어버리는데요. 겨우 도망친 세 사람을 보며 하나야마는 담배를 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밤에 하나야마를 기습하려는 세 남자는 렉스와 마주치는데요. 렉스는 세 남자를 밟아버리고 하나야마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처음 술자리를 가진 렉스는 뻗어버리며 하나야마는 웃고 있네요. 13. 작전 하나야마는 자신을 누군가 감시하는 걸 눈치챈 것인지 밥을 먹고 한대 피며 어슬렁거리다 평소에 타지 않던 지하철을 타고 돌아다니는데요. 자신을 겐노회에서 노리는 걸 눈치채고 양동작전을 짜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야마는 또 한 번의 습격을 받았으나 습격범을 지하철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한편에서는 호텔에서 식사 중인 겐노의 8대 두목인 호모에게 독을 섞은 음식을 내놓고 기관총을 든 부하들이 급습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어찌된 것인지 턱이 4개인 겐노의 호모 두목이 박수를 치자 몸집이 거대해지며 불을 내뿜고 하나야마의 부하들을 모두 전멸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겐노의 두목 호모는 독을 탄 요리사에게 펭귄을 튀겨오라고 하네요. 14. 만남 드디어 거대 조직의 두목끼리 만남이 이루어지는데요. 호모는 하나야마에게 달링이라 말하며 넌 나에게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죽을 수 있다며 넌 다정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야마는 특유의 공격 자세를 잡으며 호모에게 한 방 먹여버리는데요. 말을 멈추지 않는 호모가 손가락을 튀기자 하나야마는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5년 전 죽었던 어머니의 환상을 보는 하나야마에게 호모는 공격을 시작하는데요. 하나야마는 계속 환영을 보며 일격에 다운되고 맙니다. 15. 강력한 호모 하나야마 조직 간부는 FBI에게도 전투방법을 지도하는 쿠미나츠를 찾아가는데요. 겐노의 호모 두목을 죽여달라 부탁하며 하나야마의 간부는 그에게 돈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쿠미나츠는 호모의 사진을 보자 사시인 눈이 커지며 놀라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이상한 머리는 가발이며 너무 작은 체형은 태어나면서부터 과도한 근육이 골격의 성장을 방해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남성 호르몬이 너무 강하여 머리가 나지 않는다 말하며 하나야마 간부에게 너희는 무언가를 착각하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분은 야쿠자를 상대로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일 뿐이며 자신도 이분에게 살인수를 전수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암흑가에서 그랜드 마스터라고 불린다 하며 하나야마의 간부를 쏴 죽여버리네요. 16. 페륜 어머니의 환영 때문에 때리지 못하던 하나야마는 드디어 어머니의 환영을 때리며 호모에게 한 방 먹이는데요. 이후 펀치를 계속 날리자 그랜드마스터라 불리는 호모는 달링 나를 잡아보라며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반인을 하나씩 죽이기 시작하는데요. 일반인이 죽자 당황한 하나야마에게 아이의 목숨을 가지고 협박을 하나 하나야마는 각성을 한 것인지 죽이라 말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실전을 알려주겠다고 호모가 말하는데요. 그리고 호모가 손을 들고 내리자 엄청난 소리와 함께 하나야마는 피를 흘리기 시작합니다. 17. 마술 환영과는 달리 마술인지 하나야마는 피를 엄청나게 흘리며 쓰러지는데요. 하나야마 간부를 죽였던 쿠미나츠에게 호모는 하나야마에게 이길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며 저격수들을 배치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머리에까지 총을 맞은 하나야마를 보며 호모는 나중에 또 보자며 자리를 떠나는데요. 이후 쿠미나츠가 하나야마 시체를 처리하러 가자 시체는 보이지 않으며 인근 조직원들은 모두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합니다. 하나야마는 렉스가 병원으로 데리고 갔으며 자신은 하나야마의 복수를 하러 간다고 말하네요. 18. 부탁한다. 휴가를 나가 있던 천재 의사 닥터쿠레에게 도쿠가와는 전화를 하는데요.
하나야마의 목숨이 위험하다며 휴가에서 닥터쿠레를 복귀시킵니다. 하나야마 소식에 시바 치하루도 병원 앞에서 하나야마를 응원하며 도쿠가와도 힘을 빌려주는데요. 시기가 늦었지만 겨우 수술을 끝마치며 하나야마는 목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어난 하나야마는 막내 타나카에게 자신의 옷을 가져오라고 전화를 하며 셀프 퇴원을 하는데요. 눈이 벌개진 하나야마는 길거리에서 기절을 합니다. 19. 순발력. 쿠미나치에게 살인 의뢰를 하였다 역으로 살해당한 하나야마 조직 간부는 엄청난 순발력으로 죽기 전 조직의 총장인 아키타 타로두목에게 전화를 하였는데요. 소리만으로 어떠한 상황인지 파악한 총장 아키타 타로는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깨어난 하나야마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하나야마가 움직이는 걸 본 겐노회의 부하는 조직에게 이 내용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하나야마를 촬영하는 도중 한 방에 얼굴이 날아가 버리고 마네요. 이후 하나야마는 무장병들도 모두 쓰러뜨리며 겐노의 본부도장의 핵심 인물들을 처리하네요. 20. 전쟁. 하나야마를 쓰러뜨린 줄 아는 겐노의 조직은 하나야마 조직 사람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는데요. 명령을 내리는 중 호모와 쿠미나치에게 복수를 하겠다던 렉스가 찾아옵니다. 렉스는 너희는 하나야마의 적이라며 싸울 준비를 하는데요. 호모는 렉스는 강하다며 모두 물러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렉스는 콘크리트 바닥을 맨손으로 뜯으며 던지기 시작하는데요. 렉스는 부하들을 쉽게 정리하며 조그만한 놈이 태도는 거만하다며 호모에게 꼽을 줘버립니다. 21. 등장. 겐노의 본부도장을 박살낸 하나야마는 시바의 오토바이를 타고 호모와 렉스가 있는 곳으로 등장하는데요. 바로 싸우려는 것인지 안경을 벗고 떨어뜨리나 렉스가 위험했다며 안경을 재빨리 잡아 돌려줍니다. 호모가 일부러 그런 거라 말하자 대머리의 조그만한 놈이라며 또 꼬불쪄 버리는데요. 열이 받은 호모는 직격으로 렉스를 다운시켜버립니다. 하나야마에게 다음은 당신이라고 말하는 호모에게 렉스는 웃으며 상당히 괜찮은 펀치를 가졌다고 말하는데요. 서로 공방을 주고받으며 렉스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22. 환술. 밀리는 걸 느꼈는지 호모는 하나야마에게 사용하였던 환술을 렉스에게 다시 발동하려 하는데요. 손가락을 튕기며 환술을 걸지만 렉스는 소리를 지르며 환술에 걸리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당황한 호모는 렉스에게 밀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왜 환술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던 호모는 당신은 신의 아들 즉 한마유지로의 아들이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제케머씨 만나서 영광이라 말하는데요. 잘 웃지 않는 하나야마는 너무 얼탱이가 없었는지 피식 웃어버리고 맙니다. 호모는 한마유지로를 신처럼 추앙하는 모습을 보이며 유지로의 머리카락 DNA로 무언가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23. 폭격. 자신에게 제케머냐고 물어본 호모를 렉스는 두들겨 패고 있는데요. 폭격 같은 공격을 보여주며 초필살 연마거퍼라고 소리칩니다. 렉스가 또 한 번의 일격을 날리지만 이번에는 호모가 렉스의 손가락을 부러뜨려 버리는데요. 렉스는 아프다고 말하지만 호모의 공격을 모두 막고도 반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호모는 먹던 약을 토하며 키 크는 것도 억제하던 자신의 근육에게 찌부러져 죽을 위기에 처하는데요. 약을 먹는 대신 본래의 힘을 해방하겠다며 지금부터가 진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렉스를 단숨에 쓰러뜨려 버리네요. 24. 암살. 일시적인 근육 해방이 된 호모는 렉스를 압도하고 있는데요. 이때 피를 대량으로 흘리며 서 있는 카오루를 보며 쿠미나츠는 죽일 기회라며 독침을 쏠 준비를 합니다. 시바치하루가 눈치를 챘지만 이미 하나야마 손에 독침이 맞은 뒤였는데요. 하나야마는 독침에 맞았지만 바로 망설임 없이 자신의 손에 악격을 사용하며 피부를 터뜨려버립니다. 쿠미나츠는 놀라는 모습을 보이며 바로 차 안으로 도망을 쳐버리는데요. 하나야마는 쿠미나츠가 타고 있는 차를 통째로 바다에 빠뜨려버리고 맙니다. 25. 아직. 드디어 하나야마 너희 차례라며 호모가 말하지만 하나야마는 아직이라 얘기하는데요. 하나야마의 말과 동시에 뒤에 렉스가 호모를 노리고 공격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호모는 막아내며 렉스의 팔뼈를 분질러 버리는데요. 다운된 렉스의 얼굴 피부를 잡은 호모는 하나야마에게 어서 렉스를 도우러 오라 말하지만 하나야마는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렉스의 반격과 함께 코가 붙은 피부가 뜯겨버리며 호모는 하나야마에게 다시 덤비라고 얘기하는데요. 하지만 하나야마는 한 번 더 자신의 차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26. 돼지. 호모에게 코가 뜯겨버린 렉스는 돼지코가 되어버렸는데요. 너무 아파서 아프지 않다며 또 일어나 싸울 준비를 합니다. 쌍남자인 시바치하루는 그만 렉스를 질투해버리고 마는데요. 호모와 렉스는 서로 죽으라며 다시 펀치를 주고받습니다. 전력으로 펀치를 휘두르지만 남성 호르몬 대폭발 중인 호모의 펀치에 렉스의 팔꿈치와 주먹들은 뼈가 튀어나오고 마는데요. 이 정도로 멍청한 놈이냐며 생각하던 호모는 더 철저하게 파괴시켜준다 하지만 렉스는 튀어나온 뼈를 이용하여 호모를 찔러버립니다. 27. 기부업. 배에 빵꾸가 난 호모는 이건 벌을 받은 거라며 수치를 느끼고 다시 렉스에게 덤벼드는데요. 렉스는 호모의 다리를 잡아 바닥에 계속 내리치며 눈알이 튀어나오고 맙니다. 하나야마와 시바까지 해치워야 하니 갈 길이 멀다며 땅에 처박힌 호모는 자그마하게 렉스에게 몰아시 부리는데요. 렉스가 호모에게 죽었냐고 물어보자 호모는 기부업이라며 자신의 패배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렉스가 자신이 이겼다며 하나야마에게 말하자 하나야마는 뭐든지 먹여주겠다며 따라오라 말하며 결착이 지어집니다. 28. 딱. 결착 후 하나야마는 자신이 입원해 있던 병원을 다시 방문하는데요.
병원에서 자고 있는 다나카를 보며 손가락을 튕겨버립니다. 엄청난 딱소리와 함께 병원에 심정지가 왔던 환자가 깨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딱소리에 놀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하나야마는 기적조차 일상에서 당연하게 보여주며 딱소리에 일어난 다나카는 하나야마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조직의 싸움은 이렇게 끝이 났네요. 29. 성인식. 하나야마 조직 넘버2인 키자키는 하나야마에게 성인이 된 것을 축하한다고 말하는데요. 드디어 우리 조직의 상례인 산속 은둔 생활을 행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다른 여러 부족이나 조직에서는 성인식에 곰을 잡거나 맨손으로 상어를 잡는다며 이건 우리 조직의 성인식이라 말하는데요. 과거 키자키는 100kg가 넘는 멧돼지를 잡고 살아남았으며 하나야마에게 보호드릴이라는 기술로 불피우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야마의 가방에는 술과 담배만 가득 차 있고 보호드릴이고 뭐고 돌을 튕겨 바로 담뱃불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30. 야생의 밤. 첫째 날 밤이 되자 하나야마는 불을 피워놓고 술을 먹으며 담배를 피고 있는데요. 이때 거대한 멧돼지가 침을 흘리며 하나야마에게 다가옵니다. 하나야마는 담배를 던지며 멧돼지에게 싸울 거냐고 물어보는데요. 멧돼지가 소리를 치며 접근하자 하나야마는 안경을 벗고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하나야마는 멧돼지의 머리통만 들고 키자키 앞에 나타나는데요. 머리만 80노가 넘을 것 같다는 조직원들과 함께 하나야마는 성인식을 마치고 산을 떠납니다. 하나야마가 있던 산자리를 등산객이 발견하며 이 산에는 터무니없는 괴물이 있다며 놀라워하네요. 30일. 뜨거운 우정. 누군가의 전화를 받은 하나야마는 화장실을 간다며 내려가는데요. 이 남자는 다른 조직의 간부였으며 하나야마 부하를 때려눕히고 하나야마와 마주합니다. 이 남자는 조노스케로 조직과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하나야마와 상대하고 싶다 말하는데요. 인근 주차장으로 찾아간 조노스케와 하나야마는 싸움을 시작합니다. 맨손으로 싸우며 콘크리트를 다 박살낸 두 사람 중 결국 조노스케가 쓰러져 버리는데요. 급의 차이를 느낀 조노스케는 이제 완패라 말하며 신고를 하던 경관을 말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대한 두 남자는 소름 끼치는 우정을 보여주는 듯 했으나 하나야마는 조노스케를 버리고 혼자 가버리네요. 32. 뒤엎. 하나야마의 조직 위 총장을 맡고 있는 아키타타로와 그를 보호하는 나가오 류시는 한 행사에 참여 중인데요. 하나야마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으며 아이들에게 맥주캔을 구겨주며 놀아주고 있습니다. 류시는 불안한 느낌을 받아서인지 조직 일원을 더 이곳으로 오라 말하며 총장 아키타타로와 함께 떠나려 하는데요. 하나야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순간 어떤 무리가 이들을 총으로 습격하며 모두 쓰러지고 맙니다. 하나야마가 뛰어갔지만 이미 상황은 종료되었으며 총장 아키타타로만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33. 빡침. 하나야마 그룹이 속해 있는 조직의 내부 분열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하나야마는 어린 시절부터 겪었던 사소하지만 이상한 일들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우편함에 마요네즈가 뿌려져 있거나 유리창에 총알 자국, 차의 흠집 등 이상하다 여겼지만 그냥 넘어갔었는데요. 이번 건 그것들과는 비교를 할 수가 없다 말하며 반드시 누구의 짓인지 밝혀내겠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하나야마의 얼굴과 함께 바퀴회전 스카페이스 편은 마무리됩니다. 감사합니다. 무사시에게 죽어버린 레츠는 다른 곳에서 또 싸워대고 있는데요. 이 영상은 레츠 카이오의 이세계 전생에도 전혀 문제 없다의 바퀴외전 내용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1. 목미. 무사시에게 대결 신청 후 사망해버린 레츠 카이오의 영혼은 우주를 떠도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눈을 떠보니 뒤에서 돼지 3형제가 떡을 찍고 있습니다. 떡을 본 레츠는 중국의 춘절인지 착각하며 자신이 죽은 것을 되뇌이는데요. 중세 유럽과도 같은 모습의 이 도시에 누군가 레츠의 어깨를 노립니다. 레츠는 순간 반격을 하며 이 남자는 레츠의 풍압만으로 코피를 쏟고 있는데요. 이 남자는 신심의 문화생으로 지하격 투장에서 카츠미가 레츠에게 패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후 사형수편에서 레츠가 도의를 안고 물을 달리는 걸 보고 따라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하며 이 세계에 도달을 하였습니다. 레츠를 알아본 문화생은 자신을 나카무라 신지라고 소개합니다. 2. 악어. 신지와 레츠는 레스토랑에서 현재 상황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데요. 이 세계는 이 세계전에 도달하는 장소로 이곳은 길 잃은 자들이 오는 곳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얘기하는 중 도마뱀으로 보이는 리자드맨이 신지를 건들고 지나가며 늘 먹던 코카트리스라는 걸 주문하는데요. 리자드맨은 코카트리스 목을 따버리며 피를 먹어버립니다. 하지만 코카트리스의 피는 즉효성 맹독으로 인근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시작합니다. 살짝 피맛을 본 레츠는 말아 마시라며 리자드맨을 보고 겨뤄보고 싶어 하는데요. 풀컨디션의 자신과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 생각할 때 리자드맨이 뭘 꼬라보냐며 레츠에게 먼저 다가옵니다. 3. 도발. 뭘 꼬라보냐는 리자드맨에게 레츠는 우리 고향에서는 예전부터 악어를 먹었다며 실실거리는데요. 레스토랑에 잡아먹히러 오는 멍청한 악어가 있다며 리자드맨을 도발합니다. 레츠를 걱정하는 신지를 리자드맨이 꼬리로 쳐버리는데요. 싸움이 시작하려는 순간 어떤 노인이 레스토랑으로 들어옵니다. 이 노인은 낚시대를 들고 들어오나 노인의 인기척은 레츠도 느끼지 못하였으며 이 노인은 늘 먹던 걸로 달라고 직원에게 얘기하는데요. 노인에게도 시비를 터는 리자드맨을 노인은 낚시질을 하며 꼬리를 절단내버립니다. 4. 가슴. 리자드맨은 꼬리가 잘리고 노인을 공격하는 게 아닌 노인의 가슴을 보고 빤스런을 하는데요.
노인의 가슴에는 어떠한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노인을 보고 자동적으로 전투 자세를 취한 레츠도 노인에게서 거대한 용의 환상을 보는데요. 노인은 과거 사람들을 덮치는 레드 드래곤 1만 마리를 낚시대 하나로 잡아낸 드래곤 슬레이어였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의 이름은 그리들 이스톤이라고 하네요. 레츠는 이름을 대며 노인에게 대련을 부탁한다며 다짜고짜 발길질을 하나 노인은 사라집니다. 어찌 된 것인지 레츠는 신이 났네요. 5. 지름길. 이 세계는 방심할 수 없는 게 투성이라는 레츠는 신지와 결제가 가능한 마폰을 구입하는데요. 마폰으로 결제를 하며 무기를 사기 위해 길거리를 나서나 신지의 마폰이 소매치기를 당합니다. 어떠한 남자가 신지의 마폰을 들고 약 올리듯이 마법으로 벽을 통과하는데요. 마법을 모르는 레츠는 벽을 부숴버리고 봅니다. 벽을 부숴 지름길을 만들어낸 곳에는 소매치기범이 어떤 여자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데요. 이 여자는 구원을 해준다며 소매치기범을 불로 지져버리며 소매치기범은 다 죽어버리네요. 6. 토키사. 토키사라는 이 여자는 마폰을 태워버리며 레츠에게 화염을 쏴버리는데요. 레츠는 마법사도 아닌데 불을 입으로 삼킨 뒤 토키사에게 돌려줘 버립니다. 이런 레츠를 보며 토키사는 당신도 발버둥 치는 자가 틀림없다는 소리를 하는데요. 레츠에게 당신도 패자라며 자신의 패배를 단념 못하여 이 세계로 전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쌉소리가 듣기 싫은지 레츠는 명치를 팔꿈치로 찍어버리며 토키사는 피를 토합니다. 7. 중국. 토키사는 마법으로 순간이동을 하여 레츠 뒤에서 빔을 쏴대는데요. 간단하게 레츠는 피해버리며 토키사의 손목을 부러뜨려버립니다. 마법사인 토키사는 손목을 치료하며 발버둥 치는 자들은 신에게 마법인 치트 스킬을 부여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정보를 하나 던져줍니다. 이 세계에서는 발버둥 치는 자들끼리 서로 이끌려 해치울 운명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중 한 명의 승자가 발버둥 치는 자들의 모든 마법 스킬을 갖고 이전 세계로 부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레츠는 그딴 거 필요 없고 너희를 다 패주고 중국 4000년의 역사가 강한 걸 보여준다고 하네요. 토키사는 다음을 기약하며 어디선가 날아온 화살을 맞고 사라집니다. 8. 화살. 화살을 쏜 자들은 근위사단이었는데요. 근위사단은 국왕 최강무상 경찰기관으로 정예병들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레츠에게 너 때문에 왕이 무척 골머리를 썩는다 말하며 접근한 근위사단 단장은 레츠의 일격에 쓰러져 버리는데요. 어떻게 된 것인지 단장이 다시 일어나 덤비지만 이는 레스토랑에서 봤던 이스톤 할아버지의 낚시줄로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레츠는 이스톤 할아버지를 보고 낚시줄로 거한을 지탱한다며 엄청난 근력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근위사단은 이스톤 할아버지를 보고 무릎을 꿇고 있으며 이스톤 할아버지는 어찌되었건 레츠에게 왕에게 가야 한다고 말하네요. 9. 도쿠가와. 이 세계 왕 기르카페아는 도쿠가와와 완전 똑같이 생긴 인물인데요. 기르카페아는 강한 남자가 보고 싶다며 어떠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레츠와 신지를 데리고 도착한 이스톤 할아버지는 기르카페아와 인사를 나누는데요. 레츠는 왜 도쿠가와가 여기 있냐며 신지에게 묻습니다. 신지는 도쿠가와가 아니라 하며 레츠는 질문을 해대는 기르카왕을 보고 네가 먼저 이름을 대라고 말하네요. 레츠가 기르카왕의 보디가드를 일격에 보내버리자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레츠는 마법진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10. 킹이드라. 레츠가 떨어진 곳은 킹이드라가 있는 곳이었는데요. 킹이드라는 머리가 여러 개 달려있으며 과거 사람들을 잡아먹고 150명의 병사를 전멸시킨 괴수였습니다. 이스톤 할아버지가 히드라를 잡아오며 성이 지하에 갇혀 있었는데요. 기르카왕은 레츠가 잡아먹히기 전 끌어올릴 거라 하나 레츠는 히드라의 이빨을 뽑아 던져버리며 킹이드라를 보며 씩 웃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응조건으로 머리를 5이나 부숴버리며 머리를 하나씩 뜯어버리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킹이드라는 보다 흉악한 모습으로 부활을 해버립니다. 레츠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건 최고로 훌륭한 전개라 말하네요. 11. 신나. 레츠는 유원지에 온 것인지 잘렸던 오른팔과 다리를 사용하며 지금 이 상황에 기쁨이 넘쳐나는데요. 긴장감과 공격과 방어를 하며 마음대로 움직이니 정말 즐겁다고 말합니다. 머리는 9개이나 심장은 하나라며 킹이드라의 몸통을 공격하며 승기를 가져오는데요. 레츠는 완전 부활하였다며 갑자기 되져버린 자신을 기다려준 독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이곳은 좋은 놀이공원이라고 말합니다. 12. 모험. 킹이드라를 잡은 레츠를 찾기 위해 기르카왕과 이스톤 할아버지 그리고 신지는 성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하지만 레츠는 보이지 않습니다. 킹이드라를 잡은 레츠는 돌에 메시지를 남기며 지하수맥 폭포가 흐르는 급류를 타고 밖으로 나갈 결정을 하였는데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수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레츠는 급류와 자신의 목숨을 건 싸움에서 승리하며 괴물들이 득실되는 밖이 훨씬 더 즐거울 거라 말하는데요. 모래사막의 비룡을 잡아먹는 벌레를 보며 대결을 하러 갑니다. 사막전 풀숲에서 밥을 먹으려던 레츠는 고약한 냄새를 맡는데요. 냄새나는 고블린에게 고전하는 두 사람을 만나며 고블린 냄새에 화가 났는지 고블린을 패기로 결심합니다. 13. 카피. 고블린과 싸움 중 레츠는 엄청난 걸 보여주는데요. 한마유이치로의 기술을 본 것인지 고블린을 잡고 쌍절곤 기술을 보여줍니다. 압도적인 강함을 보이는 레츠를 보며 고블린에게 고전하였던 두 사람은 저 사람이 최근 소문에 발버둥 치는 자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이 세계에 재앙을 몰고 오는 자일 거라며 저분이야말로 우리 일족에 전해지는 자라 얘기합니다. 전설의 전이자라 확실한 두 사람은 레츠를 보고 있으며 레츠는 두 사람에게 이제 밥을 먹자고 하네요. 14.
두 사람, 왕도의 구원을 요청하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은 남자는 라우리, 여자는 카렌이었는데요. 두 사람은 구원 요청으로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하며 떠나려 하지만 레츠는 갈 거면 고기라도 먹고 가라 합니다. 식사 중 자신들의 상황을 밝히며 오거라는 괴물을 없애달라 레츠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레츠는 거절을 하는데요. 하지만 아까 쌍절곤으로 쓰인 고블린이 나타나며 당신과 오거 중 누가 더 강할까 떠보기 시작합니다. 15. 고블린. 오거와 싸움을 떠본 고블린은 고기도 얻어먹으며 레츠를 도발하는데요. 오거는 인간을 먹으며 엄청나게 강하다고 얘기해줍니다. 3일 전 링킹가가 고용하고 있던 용병기 사단은 오거의 야습으로 전멸하였으며 장비품 빼고 모두 먹혀버렸다고 하는데요. 라우리와 카렌은 오거에게 당한 링킨령의 사람이었으며 고블린은 계속해서 레츠를 선동합니다. 레츠는 고블린의 딱밤을 쳐버립니다. 고블린은 사람을 먹는다는 말에 쫄았냐고 하는데요. 레츠는 이미 사람을 먹는 자와 대결을 하였으며 그들과 비교해보는 것도 재미있겠다 말합니다. 그리고 라우리와 카렌에게 영지로 안내를 해달라고 말합니다. 16. 푸대접. 영지로 도착한 레츠는 영주인 라우리의 아버지와 만나게 되는데요. 라우리는 레츠가 일족에 전해지는 우리를 구해줄 구세의전이자라 얘기합니다. 영주는 개쌉소리라며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묵살시키냐고 라우리를 패기 시작하는데요. 레츠는 오거를 쓰러뜨리면 문제가 없지 않냐 말을 하지만 영주는 마음대로 하라며 뒤돌아가 버리네요. 그리고 보초를 쓰고 있는 경비병들이 누군가에게 당하고 맙니다. 17. 피냄새. 경비병을 죽이는 거대한 정체를 레츠는 눈치채는데요. 레츠는 피냄새가 난다며 접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배를 파내고 있는 괴물을 발견하며 레츠는 소리를 치는데요. 이 광경을 딱밤을 맞은 고블린도 보고 있으나 고블린은 오거는 보통 먹을 인간만 사냥한다며 이상한 점을 느낍니다. 괴물의 공격을 막아내며 뇌를 흔드는 공격들을 선보이나 괴물은 쓰러지지 않는데요. 엄청난 터프함을 보이는 이 괴물은 피크를 연상시키며 레츠는 중국 무술 역사의 두 번의 패배는 없다며 웃음을 보입니다. 18. 아퍼. 피클과 패배 때와 다르게 레츠는 몸을 흐느적대기 시작하는데요. 어떠한 강자라도 큰 고통을 느끼는 편타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편타를 맞은 괴물은 피부가 뜯기며 매우 고통스러워하는데요. 인생 두 번째 피클전이라며 레츠는 피클을 마구 때려대자 괴물은 변신을 시작합니다. 피클의 변신과 마찬가지로 이 세계의 피클 괴물도 변신을 하였으며 레츠를 일격에 보내버린 엎어진 자세로 돌진 준비를 하는데요. 이번에도 레츠는 도망을 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19. 변화. 직격으로 돌진하는 괴물을 레츠는 레프트 훅으로 받아치는데요. 과거에도 이렇게 할 것이지 너무나도 쉽게 괴물을 압도해버립니다. 자신은 중국 역사 4000년에 이어 4001년째를 이어간다며 괴물을 골로 보내버리려 하는데요. 이때 괴물은 지팡이를 보며 손을 뻗습니다. 영주가 갑자기 등장하며 괴물에게 자신의 지팡이를 건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오거의 환영이 보이며 고블린이 등장을 합니다. 오거가 찾는 것은 지팡이의 홍옥이자 저주임하고 오거르비였으며 오거가 아닌 사람이 갖고 있다면 정신이 이상해진다고 하네요. 영주는 정신이 마시가 있었네요. 20. 오거르비. 영주는 고블린에게 이 오거르비를 몬스터를 쫓아내는 부적이라 믿고 거금을 들여 샀던 것이었는데요. 이 어리석은 짓이 영주의 머리를 마시가게 만들어버리며 마을에 괴물이 오게 만든 원인이었습니다. 이 피크로거는 도둑맞은 자신들의 물건을 되찾으러 온 것이었을 뿐 사람을 해칠 의도는 없었던 것이었네요. 레츠는 지팡이를 파괴하며 오거르비 원석을 괴물인 피크로거에게 돌려주며 피크로거는 돌아가게 됩니다. 영주는 자신의 무지를 목숨으로 갚으려 하지만 레츠가 막아내네요. 21. 수호신. 링킹가에는 평화가 찾아왔으며 링킹가의 수호신 동상까지 새겨진 레츠는 행선지를 말하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레츠는 아직도 호적수가 많다고 기뻐하며 절벽을 기어오르는데요. 여기서 몬스터에 쫓기는 어떠한 아이를 구해주게 됩니다. 이 아이는 거대한 독수리인 록조의 알을 어머니에 먹여야 한다 말하자 레츠는 자신이 구해주겠다고 또 싸움질을 할 생각에 신나 절벽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22. 록조. 거대한 록조의 둥지로 오른 곳에는 록조에게 잡혀온 고블린도 함께 있었는데요. 밧줄로 록조의 알을 고블린에게 묶은 뒤 넌 달걀 도둑이라며 팔짱을 끼고 고블린과 함께 낭떠러지로 낙하를 시작합니다. 레츠는 공중에서 중국 무술을 보여주나 발판이 없어 위력이 없다 말하는데요. 공기를 빨아들여 몸의 면적을 늘리며 낙하 속도를 늦춰 록조 머리 위로 떨어진 레츠는 자신의 승리라며 웃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록조를 일격에 기절시켰다 깨우며 지상에 도착한 레츠와 고블린은 아이를 만나러 갑니다. 록조의 알을 가져온 레츠는 요리를 시작하는데요. 마라까우라는 요리를 하며 앞으로 너가에서 어머니에게 대접하라 말합니다. 이후 아이의 마라까우는 근처의 유명세를 타고 레츠까우라고도 불리웠다고 하네요. 23. 해골바가지. 아이와 헤어진 뒤 고블린과 레츠는 함께 동행을 하는데요. 밤 시간에 다리 위에서 어둠의 몬스터인 스켈레톤 패거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흔들리는 다리 위에서 삼전으로 스켈레톤을 박살내는 중 대장급으로 보이는 해골이 레츠에게 오랜만이다라고 이야기하네요. 나의 아이의 이슈라 레츠에게 말하며 레츠는 당황하는데요. 이 해골은 과거 레츠의 스승이었으며 왜 이런 모습이 되었냐 하자 해골 스승은 레츠에게 자신에게 이기면 알려준다고 말합니다. 24. 중국무술. 중국무술로 레츠와 해골 스승은 싸우기 시작합니다. 동문 대결은 금지였지만 그런 건 상관하지 않고 서로 살벌하게 싸우는데요.
해골 스승은 자신은 인간의 육체를 초월하였으며 레츠에게 자신의 일격을 피하지 말라고 합니다. 뼈를 꼬아버리고 일격을 날리지만 레츠는 소력으로 공격을 무효화시키는데요. 해골 스승은 재능빨이라 소리치지만 레츠는 아니라며 카츠미의 기술 마하찌르기를 빌려 스승을 박살내버립니다. 과거 레츠에게 지하격 투장을 간다던 스승은 발권을 쓰는 흑사회에게 처발려 이 세계에 부활을 했던 것이었네요. 25. 그리피스. 해골 스승의 마지막 공격을 한 것은 레츠가 아닌 말을 타고 온 듀라한이었는데요. 듀라한은 언데드 최고위의 괴물이었습니다. 레츠는 망설임 없이 목을 꺾어버리나 듀라한은 목이 분리된 채로 피의 세례를 퍼붓는데요. 작가가 요즘 베르세르크를 본 것인지 그리피스처럼 레츠에게 피의 세례를 당하면 괴물들이 계속 공격을 해올 거라 말합니다. 넌 장래가 유망해 보이니 피의 세례를 피해 나의 성까지 오면 살해를 한다 말하며 떠나네요. 26. 카츠. 해골 스승을 묻어준 레츠는 듀라한 놈의 성이 어디냐고 고블린에게 묻는데요. 듀라한이라는 이름을 들은 어떠한 사내가 레츠에게 칼을 겨누며 그놈은 내 사냥감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블린은 이 남자에게 덤벼드나 나가떨어지며 이 남자의 엄청난 대검을 다루는 모습에 레츠는 놀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레츠에게 어떠한 물을 뿌리자 레츠는 반격하는데요. 대검 남자는 자신도 피의 세례를 받았다며 이건 저주를 푸는 성수로 나에게 빚을 졌으니 자신과 나락성까지 동행을 해달라고 말합니다. 이 남자는 로버트 호드로 블루포레아 왕국의 병사이며 납치당한 공주를 구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27. 슬라임. 나락성으로 향하는 길에 슬라임이 습격을 해오는데요. 고블린이 슬라임에게 잡히자 호워드는 볼장 다 봤으니 버리고 가자 말합니다. 레츠는 적을 두고 도망갈 수 없다며 술을 뿌려 불을 찔러버리는데요. 수분을 잃은 슬라임에서 고블린이 탈출하나 호워드는 갑자기 레츠의 뒤에서 살기를 내뿜으며 칼질을 시작합니다. 필살의 검지를 피하지 않은 레츠는 저기가 없었다 말하며 칼끝에는 슬라임에 쪼그라든 본체가 죽어있네요. 고블린은 미끼로 진짜 도망치는 줄 알았다며 농담을 건네나 호워드는 맞다며 무안을 줍니다. 28. 상점. 나락성에 가는 길에 거대한 거북이가 나타나는데요. 이곳은 과거 피의 세례를 받았으며 나락성의 유일한 생존자인 메기가 주인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메기에게 좋은 아이템을 구한 뒤 드디어 나락성에 도착하는데요. 돌석상인 줄 알았던 가고일들이 움직이며 나락성에서 첫 싸움이 시작됩니다. 날아다니는 가고일을 보며 레츠는 또 신이 나 있는데요. 상점에서 사두었던 무기를 던지며 가고일들을 땅으로 떨어뜨립니다. 이후 추가 무기 곤봉으로 싸우려 하나 호워드는 무기와 체력을 보존하라며 진격 마법으로 가고일들을 모두 쓰러뜨리네요. 29. 골렘. 호워드의 검이 빛나자 호워드는 공주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며 서두르는데요. 이때 벽에서 거대한 손이 나와 공격을 시작합니다. 자이언트 몬스터 골렘이 등장하며 레츠와 싸움을 시작하는데요. 레츠는 피할 것도 없다며 중국 무술로 골렘을 맨손으로 구체로 만들어버립니다. 구체의 완성도를 보며 레츠는 만족하나 돌이 약하여 가루가 되어버리네요. 레츠는 이 바위가 너무 무르다 말합니다. 30. 셀레멘더. 나락성의 안쪽은 모래로 뒤덮여 있었는데요. 이 모래는 사람의 뼈가 갈려있으며 지하격 투장과 비슷한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모래에서 대형 도마뱀으로 보이는 셀레멘더가 등장하자 무슨 깡따구인지 고블린은 자신의 먹이라며 달려드는데요. 고블린은 자신이 좋아하는 먹잇감이라며 단지 크기가 클 뿐이라고 합니다. 상점에서 구입한 아이템 가방으로 셀레멘더를 후려치며 싸우지만 내동댕이 쳐지는데요. 불을 내뿜는 셀레멘더의 공격을 레츠는 도포의 기술로 화염을 돌려막아버립니다. 이후 도마뱀의 급소를 찔러 죽여버리며 도마뱀 고기는 의외로 맛있다고 말하네요. 31. 초대. 듀라는 사막의 길을 모세처럼 갈라버리며 레츠와 호워드를 불러들이는데요. 레츠는 또 신이 난 표정으로 기꺼이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듀라한의 본거지로 들어가자 중국의 뇌대처럼 경기장이 마련되어 있으며 스켈레톤 관객들이 꽉 차 있는데요. 듀라한은 공주를 호워드에게 보여주나 공주는 마법석의 마력을 다 털려버려 마시가버린 상태였습니다. 듀라한은 400년간 무패인 미노타우루스와 멍멍이 두 마리를 불러내는데요. 레츠는 미노타우루스에게 공격을 당하지만 400년 무패 따위로 2600년은 이르다 말으라며 중국 역사의 자부심을 보여줍니다. 현재까지 나온 4000년의 중국 무술을 등에 짊어진 무술에 미친 남자 레츠의 이 세계편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퀴 외전인 레츠의 저세상 이야기 최신화 모음 내용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1. 개고기. 케로베로스를 보고 개고기를 우리는 받아들인다며 호워드는 칼을 짚어두는데요. 듀라한은 이 장면을 보며 공주에게 잘 보고 즐겨보라고 말합니다. 호워드 칼에서는 전기가 흐르며 케로베로스를 공격하려 하나 쉽게 막아내는데요. 그리고 호워드의 검은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고블린은 이게 뭔 일이냐며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케로베로스 능력은 얼음이었으며 호워드의 전기 공격이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블린의 머리를 또 다른 케로베로스가 씹어버리는데요. 고블린의 투구를 벗겨내고 씹자 투구가 녹아내려버립니다. 이 케로베로스는 불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네요. 2. 잇몸치기.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치는 것처럼 호워드는 얼어붙은 검으로 몽둥이처럼 후려버리는데요. 얼음 능력을 가진 케로베로스가 나가 떨어집니다.
호어드는 고블린과 함께 불과 얼음 케로베로스를 한 번에 상대하려 하나 뒤에서 레츠를 후려친 미노타우루스가 얼음 케로베로스를 죽여버립니다. 현 세계의 가장 강력한 멍멍이라는 나레이션과 함께 미노타우루스는 불능력의 케로베로스를 잡고 휘두르는데요. 이 공격으로 호어드와 고블린은 일격에 나가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멈추지 않겠다 말하는 레츠가 등장하는데요. 듀라는 여기에서 리타이어 될 거라고 말합니다. 3. 지옥 4대. 미노타우루스에게 당한 호어드는 늑골이 부러졌으며 피를 토하는데요. 듀라는 이제부터 클라이막스라며 영혼이 털려버린 공주에게 놓치지 말고 보라고 말합니다. 중국 무술에 미쳐있는 레츠는 중국 해왕들이 모이는 대내대전을 생각하며 이곳은 지옥의 뇌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미노타우루스가 레츠에게 달려듭니다. 단숨에 품으로 달려들어 레츠는 근육이 없는 무릎을 까버리는데요. 미노타우루스의 뼈가 부러지며 레츠는 관절을 중심으로 중국 무술을 시전합니다. 뼈를 부러뜨리고 마지막으로 두부를 돌려차기로 후려치는데요. 이때까지 걸린 시간은 1.8초였으며 미노타우루스는 쓰러지고 맙니다. 4. 깜놀. 듀라는 쓰러진 미노타우루스를 보고 깜짝 놀라는데요. 레츠는 몇 살까지 살 생각이었는지 과거 중국 뇌대에서 유야무야 되었다며 100년 후 자신은 뇌대에 다시 올라 해왕이 될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해왕을 노리는 내가 이런 요물에게 진리가 없다며 한마유지로는 물론이고 이곳에 싸웠던 오거에도 못 미친다며 이제 네가 내려와 싸우라고 듀라한에게 말하네요. 이 얘기를 들은 듀라한은 빠기칩니다. 5. 등장. 레츠가 빠기친 듀라한에게 빨리 내려오라 말하자 공주를 밀치고 듀라한이 내려오는데요. 듀라한은 시기를 보며 너랑 어울릴 시간은 없으나 이제 종막의 시간이라 말합니다. 이때 쓰러져 있던 호어드가 뒤에서 기습을 하려 하는데요. 어찌된 것인지 호어드 뒤로 가있는 듀라한은 창검으로 듀라한의 배를 뚫어버리네요. 공주에게 미안하다며 호어드는 공주의 이름을 부르고 공주는 호어드의 이름을 부르자 듀라한은 멜로드라마냐며 둘을 비웃습니다. 둘의 모습에 기분이 풀렸다는 듀라한은 레츠에게 다가갑니다. 6. 분석. 레츠는 호어드의 기습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듀라한이 보여주었던 시계가 마법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듀라한은 눈치가 빠르다며 이 시계는 단순한 촉매제일 뿐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리고 바닥에 마술을 부리며 난 시간을 조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같이 날아갔던 고블린은 호어드를 보며 출혈이 장난 아니라며 곧 죽겠다고 웃으며 말하는데요. 웃기지 말라 말하는 호어드에게 아직 살아있었냐며 너와는 다투었지만 함께 밥을 먹은 사이니 선물을 준다고 말합니다. 매기 아이템 상점에서 슬쩍 했다며 하이포션을 호어드에게 건네는데요. 고블린은 이걸 먹으면 창을 뽑아도 상처가 금방 아물 거라 말해줍니다. 하지만 호어드는 고블린에게 감사할 날이 왔다 말하지만 그건 공주에게 먹이라고 합니다. 7. 멋쟁이. 호어드는 로맨스 멋쟁이같이 내 최후의 부탁이라며 저한나 공주를 구해달라 말하는데요. 고블린은 그게 너의 일이냐 말하며 하이포션을 하나 더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병은 비싸지만 너에게 빌려준다고 말하는데요. 호어드는 씩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츠와 마주한 듀라한은 설명충이 되어 레츠에게 시간 마법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듀라한은 일순간만 조작할 수 있던 시간 마법을 공주에게 대량의 마력을 흡수하여 이제 만물의 법칙조차 뒤집을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듀라한은 언데드는 태양 때문에 낮에 나올 수 없으나 시간을 조정하여 이제 영원한 어둠 속에서 우리의 세계를 만들고 명왕이 될 거라고 하네요. 8. 지옥무술. 듀라한은 지금은 이 기술을 안 쓸 것이라 말하며 미노타우루스를 던져버리는데요. 그리고 무술 자세를 취합니다. 레츠의 주먹에 관절기로 잡으며 듀라한은 정권을 찌르는데요. 레츠는 정권을 막으며 서로 공방을 주고받습니다. 지옥 뇌대는 짭이었지만 듀라한의 실력은 진짜라며 레츠는 듀라한이 사용하는 고대중세전 장격투기를 인정합니다. 동과 서의 무술의 대결이며 듀라한은 눈을 노리고 레츠는 정권을 가격하는데요. 하지만 갑옷 밖으로 자국만 남으며 듀라한은 충격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리에서 너가 쓰러뜨린 스켈레톤 스승과 같다며 듀라한은 지옥 무술을 퍼붓네요. 9. 신나서 때리는 듀라한은 숨을 안 쉬어도 된다며 무호흡 공격으로 레츠를 압박하는데요. 그리고 쓰러질 때까지 때려준다고 말합니다. 너의 스승도 방어를 하였지만 결국 인체의 한계에 달하며 나에게 머리를 조아렸다고 하는데요. 듀라한은 중국 무술은 나에게 통하지 않는다며 레츠에게 용서해달라고 해보라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레츠는 몸을 낮춰 공격을 피하며 듀라한을 날려버리는데요. 하지만 듀라한은 망토로 레츠의 시야를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듀라한은 발을 쓰는 공격이 얼마만이냐며 발차기 공격을 하는데요. 레츠도 망토 뒤에서 발차기로 공격을 막으며 신발을 벗기 시작합니다. 10. 발기술. 신발을 벗은 레츠는 진정한 발기술을 알려준다고 말하는데요. 중국 4000년의 발기술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보여주겠다며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스피드와 파워가 떨어지고 있다며 듀라한은 웃음을 보이는데요. 레츠는 듀라한의 손가락을 발가락으로 잡고 장갑을 벗겨내버립니다. 마력으로 떨어진 손도 조종하는 듀라한은 강철 펀치를 날리나 레츠는 맞아가며 목에 공격을 하는데요. 처음 듀라한과 만났을 때처럼 듀라한은 목이 날아가며 니놈의 발차기 따위는 버드나무처럼 쉽게 받아넘긴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레츠는 분리된 머리카락을 발가락으로 잡아 땅에 찍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1. 푸악하고 피를 토하는 듀라한은 반대편 손으로도 공격을 하지만 레츠는 모두 막아버리는데요.
듀라한의 머리통은 나의 마법을 부술 줄 몰랐다며 덜덜 떨고 있습니다. 자신의 패배라고 인정한 듀라한은 마력도 모두 써버렸다 말합니다. 전사의 긍지로서 자신이 무너지기 전에 빨리 마무리를 지으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어찌된 것인지 레츠는 뒤돌아서 걸어가 버립니다. 듀라한은 자신의 블러프에 걸려들었다며 최후의 수단인 피의 세례를 준비하는데요. 스켈레톤으로 만드는 게 아닌 피를 한 점으로 모아 레츠를 쏘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레츠를 죽이고 듀라한은 레츠의 육체를 가지고 더 높은 곳으로 가겠다고 말해버리네요. 12. 중국무술. 피의 세례 공격을 듀라한이 시전하나 레츠는 망토를 던져 피하고 듀라한 앞에 서 있는데요. 내 새끼는 중국무술을 계속 무시하였다며 빠기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듀라한의 얼굴에 정권을 날려버립니다. 자신의 야망인 언데드의 왕이 되는 것이 인간 따위에게 무너진다 생각하며 듀라한의 얼굴은 일그러져 버리고 마는데요. 듀라한이 벽에 처박히자 마력이 모두 떨어진 것인지 지옥내대에 있던 스켈레톤 관중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고블린은 나락성이 무너진다며 호어드와 함께 탈출할 준비를 하고 있네요. 13. 지진. 듀라한이 죽자 프라나 연봉일 때는 지진이 일어나는데요. 나락성 인근에 있던 아이템 장수 메기 아저씨도 지진을 느끼며 듀라한이 패배한 걸 파악합니다. 어두운 증기 기둥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으며 나락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레츠는 스켈레톤으로 변해버렸던 스승의 영혼과 잠깐의 만남을 가지며 인사 후 탈출을 합니다. 새 남자와 공주는 지상으로 나오는데요. 올라오자마자 호어드는 쓰러져 버립니다. 기절한 호어드를 데리고 호어드가 가지고 있던 지도의 표시 장소로 고블린과 레츠는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14. 웨이크업. 깨어난 호어드에게 레츠는 식사를 대접하는데요. 걱정하는 표정의 호어드에게 공주는 옆방에서 자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해줍니다. 중국에서 전해지는 회복요리를 먹으며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는데요. 호어드가 기절한 사이 울창한 수해에서 뱀의 목을 따버리며 식재료를 구하고 이곳까지 도달하였다고 얘기해줍니다. 호어드는 레츠에게 감사를 표하며 무릎을 꿇어버리는데요. 국왕폐하께 안내하여 최상급 빈객으로 환대할 기회를 달라 합니다. 이에 레츠는 거절한다 한마디를 남겨버리네요. 15. 해왕. 빚을 갚았을 뿐이라며 사뿐히 걷고 있는 레츠는 어디로 갈지 고민을 하는데요. 호어드는 앞으로 각자의 여행이 되겠다 말하자 레츠는 이 넓은 세계에 이름 있는 사람들을 찾아 모두 이겨버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은 중국 무술이 최강임을 알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호어드는 예상외의 정보를 주는데요. 듀라한이 명왕을 자처하는 것처럼 이곳에는 해왕을 자처하는 자도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이에 레츠는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6. 빠이. 호어드 그리고 공주와 레츠는 헤어지는데요. 각자의 길을 가게 되며 감사를 표합니다. 호어드는 고블린에게도 자신과 공주의 목숨을 살려주었다며 고블린 공도 다음에 환대를 하겠다고 약속하는데요. 기분이 좋은 고블린은 술을 많이 준비해 두라며 말하며 헤어지게 됩니다. 어두운 밤이 되고 고블린과 레츠는 계속 걸어나가는데요. 이때 맞은편에서 누군가 나타납니다. 레츠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나타나자 레츠는 이놈은 뭐하는 놈이냐고 말하며 경계합니다. 17. 도플갱어. 반대편에서 나타난 가짜 레츠는 자신은 너 자신이라며 미야모토와 싸움을 기억해내라고 하는데요. 넌 무사시와 승부 후 기나긴 환영을 보고 있을 뿐이라고 말해줍니다. 지금은 닥터쿠레를 통해 치료에 성공하였으며 바키와 친구들이 기다린다고 말하는데요. 원래의 세계로 돌아가자며 악수를 청하나 레츠는 볼따구에 하이킥을 날려버립니다. 니놈이 진짜 나였다면 발차기에 반응을 못할 리 없다며 난 중국 4000년 역사에 이은 4001년째 역사를 딛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가짜 레츠는 들켜버린 건 처음이라며 소멸해버립니다. 고블린은 저놈은 도플갱어 괴물이라며 악수를 받아줬다면 영혼을 빼앗겼을 거라 말하네요. 18. 주문받아. 레츠는 해왕을 찾아 브루포레아의 항구 도시에 도착하는데요. 해왕의 단서를 찾기 위해 주점으로 향합니다. 시끌시끌한 주점에 들어간 레츠에게 웨이터는 뭘 주문할 거냐고 물어보는데요. 해왕이 있는 장소를 주문하자 시끌거리던 주위가 조용해집니다. 옆에 바바리를 덮어 쓴 남자는 그걸 알아서 어쩌려고 하는 거냐 묻자 레츠는 힘겨루기를 하고 싶다 말하는데요. 바바리 남자는 오늘 밤 혼자 부두에 오라 말하며 주점을 나가려 합니다. 레츠는 바바리 남자의 어깨를 잡으나 중국도 원양의 환상을 보며 밤의 부두로 향하네요. 19. 시험. 부두에 나간 레츠에게 바바리 남자가 다가오는데요. 마물을 조심하라 말하자 뒤에서 거대한 문어발이 레츠를 끌어당깁니다. 거대한 문어 크라켄이 레츠를 먹으려 하나 레츠는 크라켄 다리를 썰어버리며 돌아오는데요. 레츠는 버버리 남자에게 자신을 시험한 것이냐며 싸우려 하지만 버버리 남자는 일본도를 꺼내어 크라켄을 일격에 두 동강 내버립니다. 레츠는 버버리 남자가 강하다며 긴장을 하는데요. 버버리 남자는 아까는 미안했다며 레츠에게 합격을 했다 말합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해왕의 정보를 알려주는데요. 버버리 남자는 바다 너머 먼 장소에 해왕이 있으며 자신이 그곳으로 안내를 해준다고 합니다. 중국 4000년의 역사를 이어가는 레츠에게 과거 해왕의 등장을 암시하며 레츠 2세계편은 마무리됩니다. 감사합니다.